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최하는 제1차 최적가용기법 국제 워크숍 BAT, AI 그리고 이머징 테크닉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워크숍의 진행을 맡은 박선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짧은 안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영 동시 통역이 제공이 됩니다. 통역 소신기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으로 설정해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 종이 책자가 없는 행사입니다. 명찰 뒷면에 QR코드를 통해서 발표 자료집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And this workshop provides Korean-Englis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o if you are using the interpretation receivers, please set it to channel 1 for Korean, channel 2 for English. Also, this is a paperless workshop, so you can access all workshop materials by scanning the QR code on the back of your name badge. 네, BAT 그리고 AI, 이머징 테크닉을 주제로 개최가 되는 오늘 워크숍에 국내외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귀한 걸음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워크숍을 통해서 통합허가제도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이 국내외의 정책 현안과 또 업계 간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활발한 국제 교류의 장이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 잠시 소개해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의 전원혁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과의 강필구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OECD 나오코 모리타니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의 최정호 원장님 귀한 걸음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국내외에서 정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사자분들께서 많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추후에 세션을 진행하는 동안에 한 분 한 분 소중한 걸음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그럼 오늘 워크숍을 주최하신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 강필구 과장님 개회사로 오늘 워크숍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리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 통합환경관리연구 과장 강필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 제도 과장님,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장님을 비롯하여 EU JRC, OECD 각국의 대표 전문가분들과 제1차 BAT 국제 워크숍에 참석해 주신 국내의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017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부, 산업, 학계가 협력하여 발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현재 각 사업장의 통합허가 계획서 작성, 업종 공정별 오염물질 배출 수준 점검 및 저감 활동 등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OECD 회원국들이 모여 최적가용기법 발전 현황, 국내 산업별 BAT 적용 사례, 그리고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이 접목된 지능형 통합환경관리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입니다. 이는 단순히 환경기술의 교류를 넘어 국가 간 정책 협력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립환경과학원은 그간 통합허가 제도에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BAT 기준서 마련, 오염물질의 배출 영향에 대한 기술 검토, 사업장 맞춤형 환경관리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하여 보다 정밀하고 예측이 가능한 통합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에너지의 대전환 시대에 우리는 모두 환경정책의 목표를 오염물질 저감 활동에서 탄소 중립, 순환경제,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공동의 가치로 확장해야 합니다. 이에 각국이 보유한 최적가용기법 경험과 과학적 지식을 공유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오늘의 이 자리가 무엇보다 뜻깊게 느껴집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OECD 관계자분들과 TWG 위원님들 그리고 각국 전문가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논의가 환경과 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향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의 개회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통합환경관리의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 전원혁 과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장 전원혁입니다. 먼저 오늘 2025년 제1차 최적가용기법 국제워크숍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대기, 수질, 폐기물 등 매체별로 분리되어 있던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서 사업장의 공정 전반과 오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9개 업종 1,300여 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허가를 완료하였으며 2027년까지 시멘트 제조업의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이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이고 효율적인 환경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산업계는 환경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국제 경쟁력 또한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국제 워크숍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각국의 BAT 개발 경험과 정책적 노하우 그리고 기술적 성과를 공유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산업과 환경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행사를 위해 헌신해 주신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 여러분과 모든 준비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1차 최적가용기법 국제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원혁 과장님의 축사 함께 하셨습니다. 통합관리 제도의 이 발전을 위해서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 최종호 원장님 단상으로 모셔서 축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단상으로 모십니다. 네, 역시 자리하실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전문심사 원장 최정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오늘 한국의 서울에서 제1차 BAT 국제 워크숍의 성공적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국립환경과학원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리고 OECD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전문심사원은 한국의 통합관리제도의 핵심 심사기관으로서 사업장의 환경 영향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최적가용기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허가 여부만을 심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현장과 정책을 잇는 연결자로서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IoT 센서 모니터링, 자동화된 심사 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후 대응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적이고 협력적인 환경관리 패러다임으로 나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전문심사원은 통합허가 심사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기술 지원, 인력 양성 등 통합환경관리 전 과정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BAT 경험과 기술이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국제 워크숍이 여기 참석한 국가 상호 간의 경험을 배우고 환경과 산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의 건강과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정호 원장님의 축사 함께 하셨습니다. 환경전문심사원 통합환경관리 전 과정에서 현장과 정책을 잇는 책임있는 역할 해주시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OECD 나오코 모리타니님 단상으로 모셔서 축사청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ladies and gentlemen. On behalf of the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it is a great honor to participate in this workshop and to extend our sincere congratulations on its successful organization. I would like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the NIER and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for hosting this workshop and for their dedicated efforts in bringing us together.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OECD BAT expert group meetings. As my colleague, Ms. Ariasa, will elaborate later, Korea has been one of the outstanding contributors to the OECD BAT program, providing a significant input for our reports and analyses, and actively sharing their expertise through the meetings, particularly including during the recent capacity building workshops in Vietnam and India. These contributions have greatly strengthened our work in helping countries harmonize BAT policies with internationally best practices. So we sincerely thank you for your excellent cooperation with the OECD. Yesterday, I joined the site visit to the facility operated by Sudok-won Landfill Site Management Corporation. The visit was very impressive and offered meaningful insights into Korea's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which I believe will enrich today's discussions. We are grateful for the opportunity provided for the OECD experts to participate in the site visit. I hope, as mentioned by Dr. Choi,
today's workshop will serve as an important platform for sharing ongoing activities and experiences between OECD experts and then Korean stakeholders. I also hope it will enrich the discussions at the OECD BAT meeting starting tomorrow and then foster progress in industrial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and better environmental policies, both here in Korea and worldwide.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나우코 모리타니님의 축사까지 함께하셨습니다. OECD의 이 BAT 전문가 모임 10주년을 맞이해서 개최되는 이번 첫 번째 워크숍인 만큼 더욱더 의미가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로 오늘 함께하신 분들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잠시 앞으로 모셔서 사진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함께해 주신 국내외 참가자분들 강필구 과장님, 전원혁 과장님, 최정호 원장님 그리고 국내 발표자분들 네, 무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tep forward to the stage for the commemorative photograph. 자, 안내에 따라서 자리해 주시고요. 조금 인원이 Please step forward to the stage. The distinguished guests who have a name tags on your table, please step forward for the photo. 네,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통합 환경관리 및 최적 가용 기법을 주제로 하는 첫 번째 세션, 그리고 통합 환경관리 미래 대응 연구를 주제로 하는 점심 식사 이후에 또 두 번째 세션, 그리고 산업계 최적 가용 기법 적용 사례를 공유하는 마지막 세션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무대가 준비가 됐는데요. 첫 번째 세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린 대로 글로벌 통합 환경관리 및 최적 가용 기법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한국, OECD, 영국, 독일 등 각국의 전문가들이 최적 가용 기법의 정책 동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 협력과 기술 발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립환경과학원 강필구 과장님께서 2030 통합 환경관리 연구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필구 과장님께서는 오랜 기간 최적가용기법 도입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힘써오신 전문가로서 국내 산업 현장에서의 BAT 적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시고 있습니다. 자, 무대가 준비가 됐는데요. 과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목은 2030 통합환경관리 연구 방향입니다. 우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도 있고, 그다음 약간 좀 정돈해야 될 내용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셔서 발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영국의 케이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도넛 이코노믹이라고 2017년도에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주요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전엔 경제를 반드시 발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다른 요인들과 균형적인 발전을 하자, 그러한 의미고, 어제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 이것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라고 1.0, 2.0, 3.0 이런 식으로 지금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발표에 써먹으려고 넣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뒤에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1차 국제 워크숍입니다. 현재 한 20여 개국 좀 안 되시는 해외에서도 지금 보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을 어떠한 나라로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번 9월에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기사를 본 게 있는데, 이게 세계 혁신 지표입니다. 글로벌 이노베이션 인덱스가 있는데, 이게 WIPO라는 그런 국제 단체에서 낸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이 이제 4위에 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 이제 중국에서도 오셨는데 중국이 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것이 헤드라인으로 돼 있고, 하지만 전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세계에 있는 작은 나라 중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혁신 쪽에서도 세계 탑 10 안에 들어있다. 이러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목차는 우선 기준서 현황을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 2030 비전, 그 다음 3코어 스트래러지가 있습니다. 약어로 제가 3I라고 했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시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 좋을지 그 부분 조금 언급을 했고, 그 다음 디렉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또는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아주 고전스러운 컬러로 돼 있는 책의 기준서입니다. 제가 매번 강의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어디 사업장에 가서 멀리 있는 책꽂이에 이런 책이 하나 꽂혀 있다 그러면 그건 열의 아홉은 기준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사업장의 그분은 우리 기준서를 만드는 TWG 위원님일 확률이 그것도 열의 아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저희가 작년까지 31권을 발간을 했고 올해 4권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4권은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보시고, 이 그림은 우리 이제 아시아에서 이번에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우선 넣었고, 그 중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공통 기준서입니다. 저희는 커먼 브레프라고 쓰고 있는데 EU에서는 버티컬 브레프, 호리전탈 브레프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 쪽은 현재 1기 기준서인 보일러 기준서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요 한 권만 했고요. 지금 저희가 발전시키려고 하는 거는 우선 이제 공통 커먼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는 커먼 퍼실리티 개념으로 보일러, 그 다음 에어 폴루턴트 프리벤션 퍼실리티, 그 다음 워터 폴루턴트 프리벤션 퍼실리티, 이렇게 퍼실리티 개념으로 3개를 좀 나눠봤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커먼 테크닉으로 EMS, 큰 용어로는 EMS를 썼는데 저희 업종별 기준서 모든 BAT의 1번하고 2번이 EMS와 EPI입니다. 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EMS라는 틀로 하나 묶고, 그 다음 에너지 이피션시가 있습니다. 우리 BAT 정의하는 7가지 텀이 있는데 그 중에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BAT 측면으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나중에 저희가 할 2030이나 어떠한
비전하고도 연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기술서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예상하는 기대 효과는 정책적 측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측면, 그다음 사업장 측면, 그다음 사후관리 측면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료로 넘어가겠습니다. 갑자기 제로 폴루션 비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저희 통합환경 관리 제도가 궁극적으로 어떤 것들을 지향해야 될지 비전을 한 번은 점검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원에서, 그러니까 저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같이 저희가 초안 수준으로 논의한 건 제로 폴루션 비전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제로 폴루션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폴루션이 제로 레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글로 한번 명시를 해보면 오염물질을 사전에 예측하고 배출을 최소화하는데 무엇을 인용하느냐, BAT의 개선된 측면, BAT를 발전시켜서 이러한 것들을 달성하겠다, 그런 의미이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3개의 코어 스트래티지 고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 용어는 인티그레이션, 인더스트리, 인텔리전트에서 3I로 좀 그냥 억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인티그레이션은 전매체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마 그린하우스 가스일 거고, 아직 지금 통합법에는 그린하우스 가스와 관련된 법들과 다른 것들이 연계되어 있지 않은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인더스트리 스페시픽 매니지먼트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텔리전트 팔리시 디시전을 통합법을 통해서 저희가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디테일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념인 인티그레이션 쪽은, 우선 그 백그라운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클라이밋 크라이시스나 그 인더스트리얼 스트럭처 같은 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바뀌고 이러한 상황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탄소 중립, 에너지, 리소스 서큘레이션, 컴플렉스 폴루턴트 매니지먼트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우선 여기는 그래프는 뭐냐면 올해 나온 우리 그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탑 50위에 있는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 순위입니다. 이 중에 48개 사업장이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이고, 우리나라 전체 그린하우스 가스 할당된 사업장이 774개인데 그 중에 423개 사업장이 통합환경 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온실가스나 이쪽을 좀 저희가 통합적에서 같이 한번 인티그레이션 해보는 걸 비전으로 보자, 그런 의미고, 옆에 있는 그래프는 1등은 포스코입니다. 오늘 포스코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이 우리 이제 발전공사 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보일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유망기법으로 이머징 테크닉으로 지금 일렉트릭 보일러를 담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에 대한 이러한 전환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보일러가 기여하는 부분이 전체 우리 통합대상 사업장에는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넘어야 할 거는 인터폴리시 코디네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관련된 연구를 우선 기획하고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인더스트리 스페시픽 매니지먼트인데, 이게 지금 영어로 써서 이런데 한국말로 쓰면 업종별 또는 공정별 배출되는 그 공정만의 폴루턴트가 있습니다. 그러한 폴루턴트에 대한 연구가 지금 매우 부족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가 통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OECD나 EU에서도 이쪽 부분을 계속 지금 강조하고 앞으로 발전시킬 예정이긴 한데, 저희 한국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한 배경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은 약간 한국에는 통합법에 있는 그 프로세스를 설명한 거여서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해가 다를 수 있는데 2017년에 통합법이 저희가 이제 제정하면서부터 먼지나 싹스나 낙스나 같은 것들은 아주 커다란 감소를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이 발전업이고 이쪽이 철강업인데 파란색은 허가 농도고 빨간색은 배출 농도입니다. 이게 지금 평균 농도인데 허가 농도 대비 배출 농도가 매우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희가 그 통합법의 성과를 볼 수 있는데 그럼 나머지 폴루턴트는 예를 들면 대기오염 물질은 저희가 총 42개 폴루턴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25개는 우리 그 환경해질 목표의 수준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기준이 있는 항목은 저희가 통합법에서 제시하는 최대 배출 기준, 맥시멈 이미션 스탠다드, 이건 뭐냐면 EU나 EU 브레프에 있는 upper level of AL입니다. 그와 같은 개념이고 이것이 있으면 점점 우리가 실제 배출되는 것보다 더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림이 나오고 없는 17개 같은 항목은 저희가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이 없는 17개 항목들이 대부분 마이너하지만 매우 중요한 폴루턴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업종에서 나오는 공정이나 프로세스를 이해해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핵심은 그렇고 저희가 이러한 업무를 계속 주도적으로 하다 보면 저희 과학원이 아시아 BAT 연구 허브를 할 수 있는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즘 AI가 대세입니다. 그 대세를 쫓아서 넣는 건 아니고 저희는 통합환경 허가 시스템이라고 그 모든 사업장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쌓여있는 데이터를 한번 보면 4.5 테라바이트입니다. 지금 이 정도로 하시면 어떠한 감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숫자로 한번 보면 4,971개의 통합환경관리 계획서와 허가 검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한 9,800개 정도가 되고 그 다음 46만 6천 개의 우리 그 기록 보존 자료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간 보고서가 있어서 총 그 다큐멘트 건수로 보면 500,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는 계속 지금 늘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이러한 툴을 이용해서 AI를 기초로 한 정책 효과 분석이나 정책 결정자 분들이 통합환경 사업장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러한 정책엔 이러한 자료, 이러한 정책에는 이러한 분석 툴을 저희가 AI를 활용해서 제공하고자 하고 아마 여기에서 가장 핵심인 툴은 LMM이라고 해서 우리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아시아 BAT 연구 허브로서의 이러한 역할을 저희가 좀 강화하고 싶습니다. 제 발표의 공저자인 김우석 전문위원이 여기는 멘트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제가 김우석 전문위원한테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나 과연. 그랬더니 본인이 한다고 해서 그럼 합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은 잘못돼도 제 탓은 아니고 농담입니다. 여하튼 저희가 이렇게 발전하고 싶은 방향을 우선은 아시아, 왜냐하면 지금 중국도 와 계시고 일본도 와 계시고 튀르키예도 와 계시고 베트남도 와 계시고 카자흐스탄도 와 계시고 정말 중요한 국가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인도에서도 오신다고 했는데 막판에 못 오셨긴 합니다만 한번 저희 한국이 중심이 돼서 한번 해보겠고 왜냐하면 저희는 국가 혁신 지수가 세계 4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앞에 나온 이제 그 도넛 이코노미입니다. 도대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도넛 이코노미를 굳이 끌고 와가지고 도넛이 진화했느니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뭐냐 하면 도넛 이코노미는 여기 있는 서클을 기반으로 요거보다 작으면 부족한 거고 넘으면 과잉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클 안에서 어떠한 경제 발전도 하고 그러한 부분인데, 안에 있는 항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저희 통합 환경이 그 추구하고 있는 방향과 저희가 제로 폴루션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방향 틀과 매우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퓨처 리서치 디렉션을 한번 보고 계속 고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이것이 제로 폴루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케이트 박사는 도넛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이것을 제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서클이긴 합니다만 각 항목별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결국은 지속 가능성하고도 반드시 연계가 되고, 우리가 지금 모든 환경 연구하시는 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여기 안에 있는 서클 안에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로 강필구 과장님께서 2030 통합 환경관리 연구 방향이라는 주제로 이 제로 폴루션의 비전과 함께 가는 이 통합 환경관리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환경연구원의 한대호 박사님께서 통합환경관리제도 국내 정책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한대호 박사님께서는 이 환경 정책 분야에서 산업 배출 저감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오셨으며 이 정책적 기반 마련에 큰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박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도 저희 통합환경 초기 제도를 설계할 때부터 참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OECD나 아니면 유럽을 배우기 위해서 처음 했는데 이렇게 같이 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비해 주신 과학원, 환경부, 그다음에 환경공단 모두 감사를 드리며 저희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EU나 그다음에 OECD에서 지금 그리고 또 아시아에서 하는 그런 제도 중에서 저희 나라가 했던 그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나라가 이제 통합환경관리 제도를 시작한 거는 2013년입니다. 2013년에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매체별로 그 오염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초기에는 산업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로 했었지만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각 매체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발전이 돼서 어느 단계가 돼서 최근에 단계가 되면서 그게 서로 연동이 안 되면서 이제 커다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통합환경관리 제도라는 그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거의 가장 핵심은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매체별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사업장은 하나 있지만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 매체별로 분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행정적인 비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리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획일적인 인류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업종이든 모든 물질들은 다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사업장별로 노력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려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강필구 과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사업장들이 기술을 저감하기 위한 어떤 기술 개발이라든가 아니 그런 지원 제도가 없고 오직 기준을 초과하면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제도에 대한 한계가 좀 봉착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허가를 받으면 저희는 영구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받았고 그 기준만 맞추게 되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관리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통합환경관리를 도입하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저희가 2013년에 EU의 IPPC에서 ID가 2013년에 막 시행될 때 저희도 동일하게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3년에 유럽에 방문해서 작년에 폴 오셨지만 영국같이 이렇게 방문을 해서 어떤 제도인지를 좀 고민을 했고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게 BET라는 걸 저희가 인지를 했고 그거를 통해서 제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좀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은 6가지 목표였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별로 터져 있는 그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효과를 내자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률적인 게 아니라 각 사업장별, 그다음에 유역별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허가를 하는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허가권이 다 지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63개 지자체가 있는데 서로 다르다 보니까 이제 사업장들이나 이런 허가의 비효율성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거를 환경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었습니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통일시키고 거기에 대한 제도를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법에 정해져 있는 기준만 맞추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환경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거를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관에서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스스로 하도록 하는 그런 자율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갖고 허가는 꼼꼼하게 하지만 실제는 절차는 간소화함으로써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해서 많은 성과들을 좀 보였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환경부에서 2013년에 준비를 해서 3년간 준비를 해서 2015년에 그 통합환경관리제도 통합법을 만들고 2017년에 이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통합 환경오염 시설에 관한 통합환경관리법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법은 7개의 매체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허가 시스템은 통합환경관리 사업장은 환경시설이 통합관리한 법률을 우선으로 적용하도록 해서 통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 허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 기관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이행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관들 역할에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중심이 된 기술적인 부분은 그리고 기술과 연구는 과학원, 그다음에 지도점검은 지방유역청,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경정보심사원이 기술 검토를 통해서 이 4가지 기관이 체계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처음에 이 제도가 운영이 되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했지만 이런 역할 분담과 그다음에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제도를 잘 운영해서 성과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성과로 가장 큰 거는 저희가 10만 개 정도 배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걸 다 하는 게 아니라 배출 영향이 큰 사업장인 1, 2종을 중심으로 해서 1,307개가 작년 말까지 통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은 1개 업종, 시멘트 업종을 포함해서 20개 업종에 대한 허가들이 다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왜 20개만 했냐라고 말씀드리면 그 20개, 1,307개가 저희 나라의 전체 대기물질이나 수질물질의 70% 이상을 배출하기 때문에 이 70%만 줄여도 아까 과학원에서 얘기한 제로 폴루션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그거에 가장 제도에 맞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을 했고 작년까지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또 허가가 이행된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걸 함으로써 아까처럼 사업장에서 난 효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개 업종에 대한 기준서를 아까 이제 최종 35개까지 나오신다고 했는데 기준서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걸 함으로써 아까 기준이 훨씬 더 강해지면서
환경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7조 원 정도가 투자가 됐고, 그다음에 생산 유발 효과가 34조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가 14조 정도로 이르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오염물질 감소는 엄청나게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학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큰 성과들을 좀 나타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아까처럼 산업과 협업하기 위해서는 민간에서의 전문 기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민간들, 그래서 통합허가 대행업체 185개 등록업체인 한 1,126명 정도가 이 통합 관련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이런 인력 창출에 대한 효과도 굉장히 큰 걸로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결과로서 아까처럼 처음에는 규제로 시작했지만 통합 대상 사업장으로 했을 때 만족도가 82.1%로 굉장히 높아진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에 대한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제도에 대한 설계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제도를 저희 나라화 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좀 했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14년은 그 제도를 저희가 정착시키는 과정을 했고, 2015년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다른 방향으로, 특히 이제 저희가 허가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재검토나 아니면 사후 관리가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존 제도와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효율들을 좀 높이는 과정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저희 제도를 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도 IED가 작년 8월 달에 IED 2.0을 바꾸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과 거의 비슷하게 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도 2017년부터 2024년 사업장들에 대해서 많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온 문제점들을 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큰 방향을 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처럼 이 통합환경관리제는 규제가 중심이 아니라 사업장이 스스로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스마트한 자율 관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혁신적인 행정 절차를 통해서 아직 조금 부족한 그 행정적인 것들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동안 쌓았던 아까처럼 과학원에서 말씀드린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업장과 그 다음에 사회와 그 다음에 이 같은 기관들끼리 소통하고 협력하는 그런 체제, 그리고 더 미래적인 연구를 통해서 아까 그 과학원에서 얘기하신 탈오염, 그래서 그린 뉴딜로 전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어서 그동안 작년까지 했던 그런 시스템이 1.0이라면 2.0으로 점프하는 그런 단계로 제안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 좀 6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서요. 저희가 통합을 한 게 오염원에 대한, 이 제도는 오염원에 대한 관리인데 아까처럼 온실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순환 여러 가지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더 확대해서 진정한 통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리고 행정기관의 중심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사업장 중심으로 자유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행정적인 그런 부담들을 과감하게 줄이기 위한 그런 신속 효율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허가제도 아까처럼 저희 나라에 이제 내재화는 시켰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이런 회의처럼 협력 및 소통 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 그 다음에 중장기 연구들을 통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는 산업이 녹색 전환을 위한 세계 최고의 환경 허가 및 관리 체계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시스템을 개선하는 그런 방향을 좀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은 그동안은 저희가 BET를 단순하게 저희 나라 거에 중심으로 했다면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해서 제도를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사업체도 그냥 제도로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같이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협력과 그 다음에 효율 확대를 통해서 보다 좋은, 그래서 이런 껄끄러웠던 그런 장애물들을 다 개선해서 바로 단순하게 우리나라 기준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스탠다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서 결국 저희가 산업에 있는 제로 오염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향후에는 통합환경관리 2.0을 통해서
그동안 초기에는 저희가 EU나 OECD를 따라갔던 제도라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완성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대호 박사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국내 통합 환경관리 제도가 걸어온 길 그리고 현재 앞으로의 지향점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국내 통합 환경관리 제도 초기부터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장 또 깊이 있는 통찰 내용으로 전달해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OECD 환경국의 베락 에르야사님께서 이 Best Available Techniques Project of the OECD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베락 에르야사님은 이 OECD에서 환경 성과 개선과 관련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계신데요. 각국의 최적가용기법 정책 교류를 통해 글로벌 환경관리 체계의 발전을 이끌고 계신 분입니다. 자리하셨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roduction. Hello, everyone. My name is Berra Karyasha. I'm the policy analyst working on OECD's Best Available Techniques project. And it's my pleasure today to introduce you our project at the OECD and some of our findings. So to begin with our goals of this project, firstly, we work on exchanging best practices across countries that already have a bat-based permitting system, such as Korea. But we also aim to provide guidances to countries that are seeking to adopt a bat-based approach for the first time or in the course of adopting it. And while doing so, we're trying to achieve some progress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particularly the target on the environmental sound management of chemicals. So how we do that is we have established an expert group on BAT back in 2015, and ever since it has increased a lot in size. Momentarily, we have more than 160 members actually, and from more than 40 countries and organizations. One of the benefits of this expert group is that we welcome expertise not only from OECD member governments, but also from non-member governments, such as India, and key partner countries such as China, other accession countries, as well as inter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dustry associations. We meet once a year face-to-face, and this year we'll be commemorating our 10th year, so it will be hosted by NIER in Seoul, Korea, starting from tomorrow until Friday. To touch upon a little bit on our work since our begin in 2015, this project works in phases of 3 years. So every 3 years we develop new studies and we call them activities. When we look back 2016 to 2018, essentially we looked at what are the BAT concepts available in the world, how they are established, whether they're, we assess their effectiveness, whether they're working well for the country, and as well as we wanted to name them if they're BATs or not. Based on the needs and interests expressed by our expert group members, we developed a phase 2, which lasted until 2021. In this phase, we developed a BAT guidance document that helps governments to establish their BATs until the BAT-based permitting systems too. We worked a little bit on value chain aspects of determining BATs, and finally we developed a report which was comparing countries' BAT reference documents across 3 sectors. And these sectors were thermal power plants, cement production, and textiles manufacturing. So this report and these activities gained quite a bit of interest, and so we developed another phase, which lasted up until the end of last year. In this, we did another cross-country analysis of BAT reference documents on 3 additional sectors, which were iron and steel, paper and pulp, and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Within the phase 3, we also offered capacity building workshops, which were delivered in Vietnam and in India. And finally, our last report was identifying innovation and emerging techniques for potential BAT determination. So we essentially looked at how the countries were trying to identify emerging techniques and innovation, which could later become a BAT for the country. We not only have reports, we also have online tools. One of them is IMC Toolbox.
This actually has, the BAT scheme here actually allows countries, based on the resources available, to develop their BAT concept within the country up until the BAT-based permitting development. And you can access that online here, freely available. The other online tool that we have is the list of BAT reference documents available. So this is a live online portal where we update it as the BREF documents become available. So here you can select based on the sector you're looking for, the language, whether this document is available, and the sector that you're interested in, as I said. Here you can also find all of the KBREF documents that are readily available, and as they will become available, as I saw from Filgu's presentation, 4 other BREFs will be available, which we will add here to showcase all of the OECD member governments. We wanted to also work on our outreach activities that are readily available for every experts all around the world. So we delivered 3 industrial webinar series this year, focusing on actually 2 of our industrial publications. On 13th of June, we developed this webinar on thermal power plants, which gathered information from our activity 6, and on also iron and steel sector, which was part of our activity 7. On 3rd of July, we worked on delivering a webinar for textile sector as well as paper and pulp sector. And recently, semi-recently, 24th of September, we delivered a workshop on cement and waste incineration sectors. And all the recordings are freely available on our website too. As I mentioned before, we had 2 publications recently within this year. So within our phase 3, we delivered 2 workshops, and we wanted to develop what were the lessons learned out of the discussions held at these workshops. So you can find the report on this link. And our last publication was updated with the recent findings that was on the global study for identifying innovation and emerging techniques for the BAT determination. Looking ahead, starting March this year till 2027, we will work on 3 additional activities. We named the activities after numbers of the publications, starting with the first one, the role of BAT in hydrogen production. So this will be a challenge for us as there are no BAT reference documents particularly focusing on hydrogen production available, but our goal is to identify the available information within the BREF documents and also note the gaps in the regulatory information that we can add on here for future references. The other activity we will work on is the recovery of secondary raw materials for resource optimization. So essentially, we will be looking at metal waste processing and wood waste that can be recovered from the activities and how it can be reintroduced into the production cycles. And as it gained quite a bit of interest, we decided to also provide workshops for countries that are interested in improving their BAT targets. So this is open to welcoming interested countries, and we have engagements with several countries such as Ukraine and Vietnam. With that, I think I'm happy to answer any questions that you might have, and you might find all the publications on this website.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베락 에레아사님께서 이 Best Available Techniques Project of the OECD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또 추후 시간이 허락되는 한 오늘 발표 함께 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영국 환경청 J. 스펜스 시먼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How Environmental Regulations is Helping Us Better Prepare for a Rapidly Changing Climate and Future Weather Extremes 입니다. 스펜스 시먼님은 영국 환경청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오염 저감 전략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기후변화와 BAT 정책의 연계 적용에 대한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온라인으로 발표를 진행을 해 주실 텐데요. 네, 입장을 하셨네요. Hello, J. Spence Simon. Mr. Simon, can you hear me clearly? Good morning, everybody. Yes, can you hear My me? screen sharing has been disabled. Oh, pardon?
just try it again. Okay. Can somebody reactivate the screen sharing, please? Are you trying to reactivate the screen share, or you want us to set the retry of the screen share? 네, 지금 새벽에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I can't share my screen. It's disabled. 네, 그 화면을 저희 쪽으로 공유를 하기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Okay, we are trying to make your screen to share with us, but can you hear my voice, Mr. I Simon? can hear the translation, yes. Yes, okay. 자, 조금 디렉션을 이 최수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Now it's working. 네, Thank 이게 you. 작업이 완료가 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 발표 함께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화면 공유 완료가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s that visible now? Not yet. Can you try it again? Okay. There we go. That's coming through. Yes, Excellent. thank you once again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Mr. Simon. Really appreciate it. Can you hear me? Okay, I will start going through my slides. If everyone can hear me okay? Yes, we can hear you. The microphone is yours. Ye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It's always the technology which is the biggest challenge. Good morning, everybody, and thank you very much for having me along today to this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BAT, and especially thank you to the hosts for allowing me to speak about a subject which I'm very passionate about, and that is really how we can us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and the environmental permitting that goes alongsid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to really help sites to become better prepared for climate change, a very ever-present threat. And within the UK, we have a story to tell, which is what I will go through today for you, in that we have had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ting for some time, as you will probably know. And we wanted to explore how we could use our environmental permitting system to encourage sites to be better prepared for the challenges of climate change. And within the UK, we have a Climate Change Act that was passed by UK government in 2008, and that requires public organisations such as ourselves to publish plans for how they will be preparing for climate change. And we published our third report on how we as the Environment Agency are preparing for climate change in October 2021. And within it, we really made the case that industry has to be better prepared. Carrying on as usual was not an option. We all know the challenges that I'll talk about shortly, sadly, that we're seeing increasingly day to day. So we really, at this point in time, we said we will be using our environmental permitting system to require holders of environmental permits to demonstrate that they are better prepared for climate change. And in fact, we have just updated that report, and you can see a link on the screen to it if you wish to look. Quick reminder I'm sure everybody in the room is aware,
But really today I'm talking about climate change adaptation, the steps that can be taken to be better prepared for a changing climate. But it is part or the other side of the same coin. Many people express the issue of the challenge of climate change in that context. It is a question of mitigation as well as adaptation, and the two absolutely come together. And in fact, as the illustration shows, there are many synergies and overlaps in the middle there, in that there's no point decarbonizing the world and moving to a net zero industry without adaptation at the same time. We have to be prepared for what we know to be coming. And importantly, everybody must be considering climate change in the short, the medium, and indeed the long term. And those are the challenges that we were looking to tackle within our environmental permitting system. And so in August 22, we updated our management system guidance. This is the guidance that all holders of environmental permits have to comply with. And that really put a much greater emphasis, a much greater focus on climate change. And you can see the links on the slide there. That was the catalyst, the start of this move to require industry to be better prepared. We've given them supporting materials. We've given them example risk assessments that you can see here again on screen. Please take a look. And we've been helped a lot on this journey because of the move by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n February of 2024 to also require embedding of good climate change adaptation within all of the quality management system series of documents. And so it feels like a common purpose here. So what are we setting out to deliver? Well, it can be confusing. It's a challenge to know how much climate change to prepare for. Clearly, it's very dependent on how quickly the world decarbonizes. And you'll see on the graph, there are varying predictions, representative concentration pathways, dependent on how quickly the world decarbonizes. And so rather than focus in on particular pathways, as we call them, we have chosen to use simple language to help operators and holders of environmental permits to really understand what is being asked of them. And so these are the important points here. They must assess the risks of a 4-degree rise by 2100, but really importantly, they must plan for a 2-degree rise by 2050. Sadly, but that is increasingly the reality. And importantly, we're wanting them to avoid the risk of lock-in. So if they're making future investment decisions or planning better to know when those future investment decisions need to be made, then they must ensure those investments are also future-proofed. That is avoiding the risk of lock-in. And so we've passed some milestones. Every site that is permitted, you'll see the numbers at the bottom, had to complete a risk assessment by last April. And now we're in a journey of looking at those risk assessments and what the implications are for sites. How are they then embedding those findings into their management systems? And so this is closer to home, so apologies. I'm sure you won't have to look too far to see some more recent extreme weather events. But we have in the UK seen a catalogue of extreme weather events and climate impacts affecting obviously the country, but in particular the industries that we regulate and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ose industries, whether it's too much rain, too little rain, too much heat, or too cold, lightning strikes. We've seen everything, as I'm sure you are also witnessing. And really,
that's really just testament to this graph demonstrating that, as we all know, the climate is already changing. This is what is predicted for the United Kingdom, and clearly Korea and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will have their own climate change predictions. And that is really the challenge here, is to allow and support often industries that are operating globally to adapt to a common pathway using common standards, which are linked to common predictions of climate change. So collaboration in the future for those large international companies is a challenge, and I welcome the cooperation that we could achieve through forums such as this. That is a quick recap of what we have delivered to date, and you can have a look at your leisure. But I think importantly, the message from this slide really is we've developed guidance for industry, but also our own regulators, so that our regulators, our officers who are going to check compliance, have also had training and are more confident in what the expectations are for climate change. And we've also rolled a questionnaire out to those that we regulate, and it's given some useful insights into how operators are feeling. They're often feeling or saying they know they need to be better prepared for climate change, but they weren't confident as to how to do that, where to look, what standards to use, etc. So it's been a very useful exercise. But one very positive message is a lot of respondents in our survey have identified that senior managers are key. So senior leaders in those organizations are critical to being able to deliver good adaptation. But sadly, as I've said, a lot were not aware where to go, where the standards are, and what the guidance is telling them. So it feels like there's a gap still, and certainly regulators, standard setters, governments can help fill some of those gaps. I've mentioned our own tools for our own staff. This is one of those tools where it helps illustrate to our regulators, our regulatory staff, what this looks like. So based on the graph I showed earlier, the climate projections for the UK, this is actually how it looks. These are the sort of extreme impacts, and particularly the gradual warming, the sort of chronic impacts that we are likely to see within 2050 and 2100. So there are tools to help bring the conversation to life and allow those discussions with operators so that everybody can see what is being required of them and why it's so important for them to be better prepared for climate change. And lastly, I'd like to go through a set of slides that really perhaps help illustrate the challenges that industry face, and indeed the environment is facing because of climate change. So we're already seeing, and it's being well documented, for example, high temperatures and heat waves not only has a material impact on the infrastructure of those industrial premises, but it impacts the workforce, it impacts the efficiency of the workforce in charge of those large complex industrial sites. And reduced human performance, sadly, we know has a strong correlation to accidents. So that's a major challenge, and one that, again, is a collaboration needed to help overcome those sort of challenges. We're clearly also seeing prolonged dry weather and drought. And again, some things that we're seeing already, sadly, within the UK is subsidence, so ground movement impacting on structural integrity. So bunds, which could be there for chemical safety reasons, are fracturing because of excessive ground movement driven through a changing climate. These are some photographs from 2022. Again in the UK, we had our hottest ever
summer temperatures of over 40 degrees Celsius. Not too hot for some, I know, but for us that was a record breaker. And it caused significant disruption. This is a photograph of our largest integrated steelworks having to close blast furnace production because the internal railway system expanded excessively and molten ore movements were severely impacted. That's a great example of how these changes can impact industrial production, but sadly also the environmental impacts are all too obvious with fires, wildfires, as by the picture. Flooding is often the go-to impact that people talk about, specifically in the UK, but it has much wider implications. It's not just the immediate flooding, and we are encouraging operators to consider what happens if they have a loss of power, a loss of utilities. A lot of their IT systems are dependent on off-site utilities. If those are impacted by flooding, how does that affect their ability to comply with their environmental permit and indeed operate safely in those conditions? In high winds and storms, we've seen several impacts of structural damage and damage through wind-blown debris. We've seen chimney stacks being blown over unbelievably in storms. And I'm sure you will have seen some impacts yourselves, as well as loss of power overall. And for some of our coastal locations, we're seeing impacts on jetties. So jetties were designed to take certain loading, certain structural loading in severe storms, but those are now being exceeded because of sea level rise and storm intensity increasing. So structural integrity of some of those really important coastal structures are at risk. And there is one of my favorite pictures of a flooding event, which was known as the East Coast Surge. It's over 10 years old now, but it affected a very large chemical complex, a cement kiln, and a petrochemical site, where a combination of factors led to extreme flooding event. And there's a link to a write-up in the notes. And then lastly, just to look at the other extremes, we mustn't forget we're still likely to see heavy snowfall on occasions and extreme cold, and metal fatigue is an area, pipes fracturing and longevity of pipe work being questioned through those extreme warm temperatures and cold temperatures. But the message I think I'd like to leave you with in a minute is there is help out there, there is support, there are guidance documents, not only our own, bu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producing guidance. A lot of the associations that a lot of sites will belong to are producing their own support publications. A lot of them are aimed at the ISO standard, ISO 14090, which we strongly advocate. And so I'll leave you with what we're doing in the UK in terms of next steps, where we are looking to promote this approach and really seeking to embed the requirement through management systems throughout all of our environmental permits. And lastly, leave you with some thoughts that I hope everybody would agree we need to change our thinking faster than the climate is changing.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제이 스펜스 시몬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후변화보다 더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영국 환경규제가 어떻게 급변하는 기후와 또 극한의 기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폴 스티븐스님께서 Cost of Implementing BAT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폴 스티븐스님은 영국 BAT 관련 기관에서 오랜 기간 산업계 BAT 적용 정책을 연구해온 전문가신데요.
정책과 경제성 간의 균형점을 찾는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의미 있는 발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Good morning. I'm Paul Stevens from the UK team. I'm delighted and honoured to have the opportunity to present and discuss some of the BAT implementation issues with such an experienced and esteemed group. My presentation will be about 10 minutes long with an opportunity for questions either now or later on. It provides an overview of some experiences we've had when looking at the costs to implement BAT. UK takes an integrated approach to industrial protection. We look at resource efficiency, pollutant releases to land, air and water. And this approach means that we consider how an installation operates. We define the best standard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any environmental impacts. These standards are described as BAT, the best. I'll just nip back for a second there. The best standard, a standard that reflects the best technique currently used, available, reflecting the techniques that are commercially available, that are proven, and techniques that cover all the different mechanisms by which pollution can be controlled. Main delivery process to establish BAT will be through technical working groups. I'll briefly describe how the UK process works and then consider how the cost of implementing this has been developed in a more detailed way. Just go back that one. If I can just go back a slide. There we go, right. So, the UK has been using the idea of identifying the best available techniques for quite a time now, since 1874 no less. Way back then, a young deputy inspector, Alfred Fletcher, identified that industrial processes change and develop, and with that, the best approach to minimise pollution has to change as well. Alfred Fletcher was convinced there was no point in waiting for the best final solution to be found. It is better to work with industry to ensure we can find out future techniques that work best and work with industry to ensure they can make every effort to meet the new standards. Now, it's been enshrined in some phrases, best available techniques, and the available part is the bit I want to talk about today. A technique for being available means developed on a scale which allows implementation in the relevant industry sector under economically and technically viable condi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osts and advantage whether or not the techniques are used and produced in the UK or not, as long as the technique is reasonably accessible. So, for a technique to be available, it needs to be available to the industry sector and technically and economically viable. If it's being used and it's successful, it usually is an indicator that it's economically viable. So things like pilot plants, trials, generally don't have enough evidence for them to be defined as available. So when a BAT is defined, it takes account of the cost, the operating costs, the running costs, and how those implementation elements relate to outcomes. So a technique with a low cost but a good outcome would be ideal. A BAT with a high cost and limited benefit would need to be very carefully considered when setting emission limits. And generally the use of a specific technique is not mandatory, but the capability of the technique to meet emission standard is what's required. Now, we've had many discussions within the UK technical working groups that can be traced back to companies who are worried about a BAT not being affordable for their specific site. And affordable is a different thing from available. And many of the discussions we've had within our group is that element, is it affordable or is it available?
So the UK process is shown in this diagram, and core to that process was the establishment of a technical working group to exchange information and to draft the back conclusions. The UK obtains data and information from industry and from regulators, and we compare and contrast that to information from abroad. Statistical analysis would identify the worst performing processes and make a recommendation to tighten the BAT AEL to bring the rest up to the standard of the best. In effect, the poorer performers will be required to update or change their techniques to meet the new tighter standards. The UK process is an evidence-led, consensus-based process, but for it to be implemented, we have to pass a law, a statutory instrument. And we didn't have to do this when we were members of the European Union because it was just a directive. As a UK law, however, we have to go through a process. And that process includes an element called a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And that asks questions on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BAT conclusion, what are the costs and benefits of that. So this is a new step compared, but it has forced the UK to spend a bit more time and a bit more effort with industry and regulators to understand what the cost to implement a BAT conclusion can be on the industry. So, to address this, we have to work with industry. We have to develop this regulatory impact process. And that consisted of talking to industry, getting views, talking to regulators, talking to economists to establish the impacts of implementing that BAT conclusion for a whole sector over a 10-year period. So you can imagine if you looked at the large combustion plant and say, how much will this new piece of legislation cost over 10 years for your entire sector?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But we've been experimenting, we've been trialling these techniques. Well, first of all, we sit down with industry and we review all of the BAT conclusions that are being implemented. We group them to green, generally a low cost, relatively low impact on the industry, probably good practice, the costs are easily absorbed. We can then look at the amber ones where there are some costs, for example, additional monitoring, maybe new monitoring techniques that haven't been employed before. But the costs are there, but they're not excessive. And then we have the red. Typically these are where there's new capital plant being required, buying new filters, buying new scrubbers. And from that grouping, we're then asked the question, how can we establish the scale of impact of that change? So straight away we found we couldn't get a single answer to it. So we had to group the industry into small, medium, large. So for example, a small industry will have fewer changes to abatement equipment, so that might be a smaller cost. A large industry, large changes and more costs associated with it. So things like the scale of equipment, the capability of that equipment have a direct impact on how we would calculate the costs. And also the scale of the impacts. A large industry, a larger impact. We quantified the data, so direct costs such as capital costs, operating costs and energy costs were relatively easy to establish. We also had to take account of any changes in waste being produced or disposed of as a result of the process. Establishing the cost of impact, so how much pollution is being changed, what's the financial impact of those pollution changes is a really important element. And we also consider things like greenhouse gas impacts as part of the process. Ultimately, the evidence collected into a single document produced, so that gives us the known costs, it gives us the scale of uncertainty around the calculations, it gives us the narrative around the implementation, it tells a story, and it provides a conclusion. And that final product is a report given to government on the estimated regulatory impact of applying that particular BAT conclusion. It's a financial, environmental and narrative summary. The report supports the decision making and supports the progress of the law going through our Parliament.
Just to give you a very typical example of some of the questions and discussions we had at a technical level, if you imagine you have a plant with an electrostatic precipitator to deal with dust, typical limit about 30 milligrams, a volume flow rate, it had an emission limit value, the guidance was 50. As a result of the BAT-AL review, that limit might be reduced to 10. The ESP simply cannot meet that limit of 10. So the operator has some choices. How do we meet that new limit? So we had to ask some questions, and their conclusion is usually a change in abatement equipment, a change in principal equipment. So in this case, a bag plant. So how much would it cost? About 300,000 for the equipment, 200,000 for the civil to change it all, an annual operating cost, electricity costs, and then also an estimate how much reduction in dust. But it's not that easy. We also have to look at the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How much does it cost to borrow money to buy this piece of kit? And what uncertainty in the figures are there? And if the plant's installed, what's the lifespan of that plant? So you can imagine that there's quite a complex series of questions that can come out from this. And we've done this process now for 3-4 BAT conclusions, and we're working on the 5th and 6th. And some lessons from that. To achieve BAT, existing installations may need to adopt new equipment and new costs that they haven't done before. The costs of equipment are very easy to obtain, but the cost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re very difficult. And arguments about how these costs are established can expand very, very quickly. So we're sitting with industry, and then, well, we need 5 new people to do these extra monitoring. The cost of energy is uncertain going forward. It could be this, it could be that. How have we taken account of the cross-media effects? There's the threat to jobs. How far do you expand the life cycle for the calculations for this? There's even simple things like how the BAT conclusions are interpreted. You can have a very pessimistic view on how a BAT conclusion is read and written and implemented, or very optimistic. So there's 2 levels there. What we have found, if it's a new installation, there's no argument. A new installation has the standard at the start, so they cannot argue that it's a new difficult challenge. A new installation, we're given the specifications for what they have to build. So great, easy. The existing installations are the difficult ones. And some of the arguments, if an installation has not been improving over the years, the cost to implementing the new BAT standard should not take account of the cost that they haven't achieved the old BAT standards. Where companies have left and stayed for 10 years and they haven't changed, that's not an excuse to say this is too expensive. We expect companies to regularly change and improve. In the UK, if they're not meeting the old VAT standards, then those costs could not be taken account of. Also, where equipment is old, so the cost of exchanging that equipment, an abatement plant may be 10, 15 years old, they're going to replace it anyway. So they can't say, because of BAT, we're going to apply with all these extra costs. It is going to be replaced anyway, so it should be excluded from the calculations. But all of these estimates, uncertainties, and damage costs all come with health warnings. There's uncertainties in all of these figures. The cost of carbon, for example, it can change very, very quickly. But we need to understand that the uncertainty with that variable cost comes with it. What we found was that the social and narrative arguments have an equal part in the equation, and bringing those to the table as part of that cost assessment was very, very important. So, to conclude, the defining BAT needs to be based on a sustainable approach. That means working with industry and the environment. There's a public expectation on standards as they change, as a higher quality of local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is needed. So, you have an industry here and you have a requirement from the public here. And as this goes up,
we expect industry to increase its performance as well. The one standard 100 years ago may have hit that standard, but as it move on, both have to move together. We found that investment in sustainable industry provides better long-term financial and societal outcomes. So companies that don't invest as time moves on will unfortunately feel higher and higher pressure as new back conclusions come into place. And finally, what we don't do well enough, certainly in the UK, we don't celebrate and applaud the environmental benefits of applying BAT enough. By challenging, by working with industry, we can get a better environmental outcome for the public and also encourage that sustainable growth. So to conclude, it's very, very difficult to do a simple cost-benefit assessment for applying BAT. We've developed some tools that we've used that help us, but the best we can really get is a scale of impact. Yeah. What we've seen is that ongoing investment and improvement is a lower risk to companies. And as a final thought, back in the day, emissions of dust were measured by looking out the window and seeing if the plume was very black or not. If it was black, it was bad. If it was grey, it was okay. We've moved on. The impacts of that black dust, are much, much better known now. So we would expect operators to move with the times. And now we must work with industry to find and implement best available techniques and move towards a more circular economy. Because at that point, both industry, or sustainable industry, and the environment can strive. There you go. Final word from me. Thank you. We appreciate that South Korea are now more innovative than the UK on the league table, and we love a good challenge, so we're coming. That's it.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폴 스티븐스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바트를 실행하기 위한 이 비용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좀 더 멀리 바라보는 시각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으로 독일 환경청의 알무트 라이카님께서 Implementing of IED 2.0 in Germany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알무트 라이크샤드님께서는 이 독일 통합 환경 규제 제도 개편 과정에 참여하며 정책 설계 및 산업 적용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계신 전문가신데요. 자, 지금부터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Yeah, good morning, everybody. It's also for me a great honor to be here on this first international workshop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in Korea. And it's my honor to talk about the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2.0 and how we implement it in our country, in Germany. I'm working in the Environment Agency. I was introduced, thank you. And also dealing with the coordination of the BAT process. We are leading the German delegations that participate in the European process on the information exchange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So, yeah. I will give you a short introduction about the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I will show you the major amendments of the ID, of the new ID, give some examples, show you how we implement it in Germany, and have a summary and outlook. I will try to be in time, but it's a little bit more detailed than my previous speakers, so I hope I can explain this all to you. So we have this new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which entered into force on 4th of August in 2024. We have now 2 years time to implement it into our national legislation. And the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also the former one, is the legal framework to deal with industrial emission. The objectives are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to harmonize environmental standards across the EU,
and organize a BAT-based permitting and monitoring system. So each IED installation requires a permit, which must include emission limit values based on BAT, other general requirements and monitoring requirements, and those BAT are described in the best available technique reference documents. I'm sure you're all aware of this, and the core chapter are the BAT conclusions, and those BAT conclusions are the reference document to determine permit conditions, and they also include the BAT associated emission levels, which are binding. Yeah, here you see all the different categories of industrial installations that are covered by the ID are listed in Annex 1 of the IED, and we have, like, in Section 1 all energy industries, then Section 2 is the production and processing of metals, so you can look this all up. And so there's this Annex 1 of the ID, and we also in Germany, then we have the fourth ordinance for emission control act, and there we have the same list of activities implemented. Yes, BAT approach is integrated cross-media and more than just emissions. So we don't only talk about emission levels, but also about consumption levels,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nd different other things. And we also had the definition of BAT before, but we take this very, very serious. The best means most effective in achieving a high general level of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s a whole, available already Paul talked about, but also the techniques. It's not only the technology which is used, but also the way in which the installation is designed, built, maintained, operated, and decommissioned. So we are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Union, and we have to implement it, and for the last years, we noticed that the music of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industries plays more and more in Seville and in Brussels than in the member states. So we have this BAT determination as an information exchange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for the most relevant industries, which determines the emission levels associated with BAT and have to be implemented in our national legislation and permits. And it takes about 4 years to do this civil process for a sector. And in the end, you have this BAT reference document for a specific industrial sector, and then we start implementing this in Germany, and we transpose those BAT conclusions in our national law, which serve as national binding rules, as we still have, I think, 13,000 industrial installations in Germany, and we want all of them to follow the same rules. So we are adapting our media law, like the technical instructions on air quality, also the wastewater ordinance, and also other ordinances of the Federal Emission Control Act. And and we update the emission standards not only for IED plants, but also for non-IED plants, which are smaller scale or have a different scope. So we adapt the legislation, and then still the companies must comply with the new emission standards from the BAT conclusions, but also with the national legislation. So permits may need to be updated, investment in emission reduction technology may be necessary, as Paul also pointed out, and the industry has 4 years of tim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ose new BAT conclusions. So the European BAT process influences not only the operators, but also the competent authorities. And maybe that is also a reason why Germany is not as productive as Korea is anymore. You put so many new
butts on the market, but we try to look into the details and do everything right, and maybe it's not the best way to be fast anymore. Yeah, this is about the BAT process. It's an evidence-based, transparent process with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It follows very elaborated guidance documents. And the core part is really the participation of all the different stakeholders during the whole process. Already when you are defining the scope and the key environmental issues, the technical working group is involved. Then there's this questionnaire, data collection, and all the expert meetings. And yeah, so in the end you have the BREF document. Oops, one back. Yes, in 2019 there was this new European Green Deal where there was the clear mandate to work for the zero pollution ambition for a toxic-free environment. And the European Commission wanted to review all the EU measures that are addressing pollution from large industrial installations. And they wanted to look at the sectoral scope of the legislation and want to make it consistent with climate, energy, and circular economy policies. So there was a clear need for action to transform the legislation into a more forward-looking framework fit for accompanying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needed for the green transition. So the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was revised, but also the European Pollutant Release and Transfer Register, EPRTR regulation, has been revised. So now we come to the major changes of the amended ID 2.0. It's a picture of the European Commission that we use. So these are the 5 major areas where the IED wanted to improve. And the first one I will go to is to be more effective, and that the emission limits in permits are really reflecting the best possible performance of BAT, and that the compliance are checked more in a harmonized way. So when you have BAT IELs, you usually have ranges of BAT IELs, and in the past it was reality that in 80% of the permit, emission limits only required the minimum performance level of BAT, so they took the upper level of the BAT. And the aim of the new IED is to ensure that the maximum environmental benefit of BAT is being achieved, and so that therefore So now in this new article, the competent authority shall set the strictest achievable emission limit values by applying BAT on the installation, considering the entire range of the emission level associated with BAT. And how is this done? The operator of an installation has to do an assessment of the entire BAT IEL range and analyzes the feasibility of meeting the strictest end of the BAT range and demonstrating the best overall performance. And if he cannot achieve the strictest level, then he has to justify, and then maybe a different level can be fixed. And there's also a harmonized compliance assessment method, so that so everybody follows the same rules on this. Yeah, I come to the next area of changes, which is the widening of the IED scope. There is new activities were included in the directive, like mining. There's a new mining BREF coming up, and in Germany we also had to change our Federal Mining Act for this, and there's still a discussion if it should be also there a BREF for industrial minerals. The electrolyzers had to be included, and there's still a discussion. Oh no, wait.
I'm taking the wrong, which threshold should be used, 50 tons per day, if it's too high or too low. And also for this, there is changes in our list of installations required. Rolling mills, hammer mills, yeah, you can see animal byproducts was added, and also textile finishing and landfills. There has been a directive on landfills, but now there are also BAT conclusions on landfills. I'm trying to be a little bit faster because there's still so much. Yeah, now there's a very complicated area to be, the ID wanted to introduce new and stronger tools for resource efficiency, circular economy, and the use of less toxic chemicals. And the ID is setting the framework, but it has to be done in all the processes, and this is really a big, big challenge. So there are limit values and binding ranges for emission levels. We have this already, but now there's also limit values for environmental consumption values have been introduced, and they also have to be included into permit conditions, and they are just as binding as in emission levels. And yeah, they address water, but also more than water, energy and waste, and the use of natural resources. And yeah, it's very complex to define those environmental performance values, because it also touches confidentiality data, and also there's a lot of differences in processes and products that are produced. Also the processes are different from one installation to the other. So it's very complicated to collect data on this. And yeah, so this is a big challenge for each BAT process. And to deal in more detail with the chemicals, there's also a new stakeholder in this BAT information exchange process introduced, which is the European Chemicals Agency, which deals with the regulation of chemicals. And they will participate in the information exchange on BAT. And also the member states shall ensure that the permit also includes measures necessary to address emission limit values for chemicals that are listed in Annex 1 of the European Regulation, European Industrial Emission Portal, and also for other pollutants which are likely to be emitted from the installations. And yeah, and another area is that chemicals that are listed in this European chemical regulation, which is called REACH, and in this regulation, this Article 57. So if those chemicals that are used in industrial installations, they also have to be looked at, and maybe they have to identify which chemicals are used, and also assess the measures to prevent and reduce emissions of those substances. So there's a bigger focus on chemicals in future BREFs. And what is also new, that the permit also requires an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this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lso includes requirements that prevent or minimize the use or emissions of dangerous substances, and it includes a chemical inventory and a risk assessment of chemicals, and an assessment of the measures to prevent and reduce those emissions. Yes, also enhanced Aarhus rights is one area of the amendments of the ID, stronger focus on human health protection, upgrading the public information and the participation and access to justice.
So there is a lot of extended publication obligations on the internet, on the one hand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but also on the other hand to the operators. So the operators have to publish information o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the competent authorities have publication obligations on the permits. When do they grant a permit? When have they reviewed it? How was it updated? Derogations, and it has to be easy to find, systematically available on the internet. And and also emission monitoring reports have to be able to be found on the net, and also the transformation plans by the industries have to be publicly available, and this is also a duty of the operator. And Germany is really struggling to fulfill all this publication information, because we have the system of federal states, and every competent authority uses different systems for publication. Yes, and then there is this very new big area of promoting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It's a completely new chapter in the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on promoting innovation. There was set up a center to support innovation, the Innovation Center for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missions. And there are also several derogations from ELVs. If they use emerging techniques, they get longer periods to comply with the ELVs, or they even have specific ELVs which are associated to the emerging techniques. The problem is that in the former BAT process, the data collection was focused very much on best available techniques, and those emerging techniques were covered mainly in research projects. So the data available is not as good as the one for the BATs, but still they want to introduce those new technologies to come to this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y. Yeah, and the industries also have to provide transformation plans, and those transformation plans focus in the beginning more on decarbonization, and so all energy intensive industries have to publish those transformation plans by 30th of June 2030. And the other one will follow after BAT conclusions have been published. Yeah, I have to get faster. So there's this new Information Center for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Emissions. They have the objective to support innovation on decarbonization, pollution reduction, and circular economy. So it's not only about decarbonization, but also the others. And to identify of new technologies and to characterize their maturity level and contribute this information to the BREF process. It's done also in the Joint Research Unit Center, Unit B5 in Seville, but it should also involve all the stakeholders which are involved in the BAT process. Yeah, you can find th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on this link. Ah, yeah, okay. And now I come to a little bit to the implementation in Germany, which is also a big challenge for our government. And the aim is to transfer the Industrial Emission Directive one-to-one into our national legislation and as lean as possible. At the same time, we implement measures from our federal and state acceleration pact, which aims to simplify activities and procedures. So there is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which is the Federal Emission Control Act, which includes all the approval procedures, public participation, operators' obligations, and also waste law, mining law, water law has to be changed. Then there's a framework ordinance which also addresses new processes, new installations, and a new ordinance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some further ordinances also have to be
reviewed, and there's also a package of addition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like the technical instructions on air quality, TA Luft, and 10 further administrative regulations have to be changed. So it's a big package of regulations which have to be changed. And here you see the timeline. So we had the EU into force on 4th of July 2024. We had internal interdepartmental consultation with federal states and also industrial associations already in November 2024. Then there was a partial review of the legislation, a secondary consultation in the summer. And now we hope for a decision in November of the cabinet on this new package of regulations. And then hopefully the parliamentary procedure will be finalized in the first quarter of next year. So we meet the deadline. Yeah, it's the new IED delivers a forward-looking framework aiming to get fit for accompanying the industrial transformation needed for the green transition. It's really needed to do this, but the implementation is a big challenge for our country. And it has, the new IED has new approaches to foster decarbonization, zero pollution, and resource efficiency, circular economy objectives. But an effective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is needed, and there's more focus on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s than we are used to. And there's also a lot of guidance needed and dialogues to get this transformation done. And the EU Commission will monitor how the IED 2.0 is implemented, and the civil process and the BAT process is continuing to gain more importance in the European member states. Yeah, so I want to conclude now. I think I took a little bit longer than I was supposed to, but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션에 6개 또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먼 곳에서 귀한 인사이트 공유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우리 연사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특히 이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줌으로 함께 해주셨죠. 스펜스 시몬님께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Once again, we'd like to deliver our sincere gratitude to all the speakers who are joining us today to share your valuable insights with us, especially to Spence Simon for joining us through Zoom in this early morning hour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insights. 네, 자. 추후도 시간이 허락되는 한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 생기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의응답 추후에 또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시장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점심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장내 정리를 한 후에 약 1시간 30분 후 1시 30분부터 두 번째 세션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뷔페 형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착석하신 자리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곧이어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행사장으로 입장하셔서 좌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두 번째 세션도 역시 한영 동시 통역이 제공되겠습니다. 통역 수신기는 테이블에 비치가 되어 있으며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 채널로 설정해서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동시 통역 서비스 역시 계속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lso, you still can use the simultaneous interpretation service. So please use the receiver on your table and set it to channel 1 for Korean, channel 2 for English. 네,
혹시 지금 이제 점심 식사 시간 이후 도착하신 분들을 위해서 안내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동시통역 수신기 테이블 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채널 1번은 한국어, 채널 2번은 영어 맞춰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사는 이 종이 책자가 없는 행사입니다. 혹시 행사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명찰의 뒷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발표 자료집을 확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세션, 제1세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통합 환경관리 및 최적가용기법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 다음 발표는 엘리프칸 카나틀리 아파이든님께서 BOT Application in Turkey를 주제로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무대를 모시는 동안에 소개를 드리면은요, 터키 환경도시기후변화부 소속으로서 바트 적용 현황과 정책 사례를 오늘 공유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리하셨는데요,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Good afternoon, honorable guests, distinguished participants, and esteemed members of the expert group. My name is Elifcan Kanatlı Apaydın. I work as a branch manager of the Sustainability Strategies and Zero Pollution Division in the Air Management Department a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Urbanization and Climate Change in Turkey. And it's a pleasure to me being here today.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Urbanization and Climate Change, we are guided by the vision of building livable and sustainable cities that carry the traces of our civilization, leaving future generations a cleaner, healthier, and more resilient environment is one of our most fundamental responsibilities. With this awareness, we say that our future is in our hands. We believe that every step we take considers not only the needs of today, but also those of tomorrow. Now, I'd like to continue with introducing our team members. Our division is under the Air Management Department in the ministry. Our head of department is Miss İrde Çetintürk Gürtepe, and she sends her regards, the whole working group and the organization team. And me, I said before, and our experts are Miss Şeyma Uçar Seçgel, Miss Arzu Erdoğan, Miss Meryem Arslan, and our new member is Miss İlay Sarılar. We are preparing standards of green transition in industry in Turkey. We are conducting harmonization studies, IED directives, to our national legislation. We are preparing sectoral guidelines, sectoral communiques, and I will mention in the further slides, we are preparing AI-based software systems. Let's look at the green transition from past to today. As to the environmental concerns following rapid industrialization, they were first addressed at the 1972 Stockholm Conference. Since then, countries have taken important steps and toward a sustainable future by signing agreements and conventions like Kyoto Protocol, Paris Climate Agreement, and finally, when Europe has announced the European Green Deal and its goal of becoming a climate-neutral continent by 2050. In this context, the Green Deal Action Plan has also accelerated Turkey's long-standing efforts to prevent pollution control and green transition.
In line with Turkey's 2053 net zero emission target, our ministry has been carrying out works under the Green Transition in Industry heading, which is also included in Turkey's high-level policy documents. Recently, significant momentum has been gained in areas such as clean technologies, sustainability, eco-friendly production, climate neutral and zero pollution goals, circular economy, and sustainable finance. By strengthening regulatory instruments and promoting innovation-driven solutions, we aim to accelerate the green transition across all the sectors. And as to speaking, our strategic priorities for Turkey's green transition are built around 4 pillars. The first one is environmental protection. Remains our fundamental objective. We are developing comprehensive monitoring and regulatory systems for industrial emissions. And second one is industrial transition. We support industries in adapting cleaner technologies and best available techniques to achieve sustainable production. Under climate action, we lead national effort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line with our 2053 net zero emission targets. Finally, we emphasize international cooperation, also strengthening collaboration with OECD working team, BOT expert group, the European Commission, EU Insight team, and Impel team to exchange knowledge and align with global best practices. As Turkey, we have been actively working implementing the Integrated Pollution and Prevention Directive over 20 years. After 2010, Industrial Emissions Directive published, we conduct IPA project for supporting the implementation. And after this project, we carried out determine investment needs, sectoral alignment, compliance situation for large-scale industries with our national budget. For example, large combustion plants for metal sector, cement sector, automotive industry, textile industry, and waste industry. And finally, we carried out a determination of Turkey's industrial emissions strategy project. In this project, the compliance status for all sectors and the investment cost needs were studied to the perspective of revision of new directive. In the sectoral projects, we prepare sectoral inventories, current compliance status, needs and costs, and transition proces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projects we have carried out, we have seen that the compliance rates with the best available techniques are high, especially in our exporting sectors. For example, textile, automotive industries, the compliance rates are high. And speaking out of current situation in our country, the total investment costs is approximately about 38 billion euros. And you can see the sectoral distribution in the slide. Yeah. All right. With the understanding that polluteless production is possible and aiming to protect both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efforts are being made to ensure that our country and industry can produce using the best available technologies without falling behind.
Within the scope of the harmonization studies, the bylaw on the industrial emissions management was published in the 14th January 2025 this year. And our regulation will enter into force in 1st of December 2025 this year. The scope of legislation is reducing pollution to a level that does not harm human health and natural ecosystems, improving air quality, improving water quality, soil quality, and minimizing the waste. To achieve compliance with the management of industrial emission legislation,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encouraged to adopt cleaner technologies, renewable energy sources, energy savings, and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The content of the legislation is same with directive. They are listed as energy production, metalworking and manufacturing, mineral industries, chemical industry, waste management, and other production activities. Based on the sectoral best available techniques reference and conclusion documents published by EU, the Ministry has prepared draft sectoral communiques under 6 main topics, 6 main headings, covering in the sub-sectors about 33 subsectors. The communiques will published also 1st of December this year, at the end of this month. And by the regulation and sectoral documents, the Ministry will give a green transition in industry certificate from F to A class based on the application of best available techniques and best available techniques related emission limit values. Class A certificate will be equivalent to the IPPC permit for companies as a full indicator of compliance with BATs and BATs associated emission limit values.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levels related BATs in regulation about and the sectoral communiques. As a ministry, we are giving environmental permit and license electronically since 2010, but they are medium-based and end of pipe. The emission limit values are for air emissions, wastewater discharge, and deep sea discharge, and we are preparing an environmental license for waste sectors. With green transition certificate, we will prepare according to the BATs and BATs emission limit values, and also energy savings, energy efficiency, and pollution control at the source. Now, I'd like to show you the scoring of in glass manufacturing example. The example of scoring using best available techniques, and we are giving each BATs as a point, 5 points, 3 points. The points are changed. The importance of the sectoral sectors, it was changing. For example, for glass manufacturing, air emissions points are higher than the water emissions, and for example, in textile sector, the water emissions, water discharge BAT's points are higher than the others. We have prepared tasks for all sectors and all process for each production type. According to the bylaw on management of industrial emissions, new industrial facilities will be planned, established,
and put into operation at least D level, about 70% compliance at the end of the 1st of December this year. For existing facilities, they are obliged to obtain at least F-class certificate until the end of 2028 and at least D-class certificate until the end of 2030. And because of that, we tell the green transition. It's the transition period for Turkey industrial sectors. And coming the last slides. This slide illustrates how we are integrating artificial intelligence into our green transition certificate system. The goal is to ensure that applications, documents, reviews, and decisions are processed faster, more accurately, and with full transparency, supporting both regulators and also industry. Last slide. I think my, yes, yeah. In conclusion, Turkey has built a strong and forward-looking regulatory and digital framework that integrates artificial intelligence, data-driven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Approximately 6,000 facilities under regulation and a clear roadmap towards EU's alignment. Our aim is not any compliance, but leadership in sustainable and intelligent industrial transition. And Turkey remains firmly committed to achieving high compliance, deep emission reductions, and a fully digitalized, transparent, and resilient green industry system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점심 식사하신 후에 첫 번째 발표로 튀르키예에서의 이 바트 적용 현황과 그리고 이 AI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혹시 발표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신 분들 있으시다면 추후 또 여유가 되는 시간을 활용을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Research Progress on Synergistic Technology of Pollution Reduction and Carbon Emission Reduction with Efficiency Enhancement by New Quality Hydrogen Energy in the Field of Solid Waste Disposal and Resource Utilization. 이 발표를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오늘 발표 양채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리하셨는데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ook like very long, but the key point is very simple. Use this opportunity. I want to introduce the relationship upon carbon, hydrogen, and oxygen. I call it a new energy, and use it to the field of heating process because heating process is very important to BAT and BEP. Now I will share my topic to you. The competition, the overall objective is to tackle persistent issues including low efficiency, high costs, and pollution emission in the current practice. But I want to share a new quality of HHO to you so that we can resolve the problem of the heating system, focus on the energy and pollutant emission control.
this one. Maybe everyone familiar with it. Use this from water to produce brown gas. Brown gas proposed by Australian scientist Yao Brown in 1970s from water generated through electrolysis to produce brown gas. Brown gas is very, very special. For example, the temperature variation characteristics. The temperature may be from 100 centigrade to 6,000 centigrade at the interval. This is the first one. The second one is intrinsic characteristics, because the volume and negative pressure in the volume radio of 1 to 1,860. This one is very, very important. The third one is catalysis characteristics, because there are many active atoms in the process of heating system. This is the action of electric field. In this field, can produce active plasma state mixed gas. Here is very, very important. There are different components. Active. This active plasma state can establish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pollutants, especially a fundamental element of different pollutants. HHO can be used to the cutting, to the ample bottle where drawing scarring, can be used welding in the motor industry, also can be used catalytic combustion. Combustion is very, very important. So to the BAP guidance in the world, I think combustion is a heating system process is very, very important. So use this kind of process to produce HHO. This system, the key component include cooling water circulation system, a central system for low voltage distribution system. An important component is water electrolysis for brown gas system from water to HHO. And then HHO can produce special characteristic. This is some equipment in China. Most important thing to HHO production is the cost. What cost? Per cubic meter need how many electricity? But here 1 kWh per cubic meter in China now. But the average level in China or in the world about 4 to 5 times this data. Here there is some video. Shall we see you? HHO can produce complete combustion and reduce pollutant emissions. Very clear, okay? The second video. Use HHO can promote melting of aerial slag, very high temperature, especially the speed of reaction. The third video, difficult to show, but
we can now leave equipment like before figures like this. Little difficult to show. I will go on. This is the part one. To the waste, for example, my study field is solid waste management and disposal, especially focused o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vention, for example, Mercury Convention, for example, POPs Convention, and the Carbon Convention, and so on. But to the different waste, for example, from industrial waste, from agriculture, from municipal level, different waste, which are all, generally speaking, use heating system. How to promote harmlessness reduction and resource utilization is an important choice facing us. And to different heat treatment technology. For example, burning, pyrolyzation, pyrolysis, melting, and so on. During this kind of process, pollution and carbon reduction has become an inevitable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different industries. If we use HHO, how about us? There is some data. For example, study has shown that HHO can also help control dioxins and heavy metals, not only to control SOx, NOx, and so on. Based on this, we can know BAT-BEP a good option. Using HHO from efficiency, energy saving, environmental friendliness, safety, and to the cost, to the energy, to reduce NOx, to reduce carbon dioxide. There is different data, different percentage.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ey can establish a good relationship between environmental pollution control and energy saving. There is some domain. Number one, boiler combustion assistance. Because HHO can be instead of fuel. During this process, they can also reduce the cost. There is some data. The operation costs can be saved up to 40%. It is very important. But the countermeasures to control this system is very, very simple. Only need us to put HHO into the furnace. Use this kind of technology can save some percentage on fuel consumptions. There is some data. Domain 2, metal smelting. Metal smelting, different metals come from furnace. And in this process, we also can use this kind of technology. Without HHO, with HHO, the color of the fire is completely different. The domain 3, catalytic effects. Because there is a plasma, activate plasma element in it. So these activated groups can effectively improve the catalytic oxidation reduction reaction rate to the 3 fundamental elements, carbon, oxygen, hydrogen.
And in this process, there are also some emissions are reduced. This number is also very important. So HSO can be used in this control process. To enhance our thermal power generation, for example, in China, leach control facility, there are many, but it is also difficult to control the pollution at the same time to reduce the energy. We established some measures to improve combustion efficiency, reduce pollutant emission, and enhance fuel adaptability. It is also a good measure. Here, our group are trying our best to work for it. Because in China, there are many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facility. This control facility also need save energy, pollution control, especially NOx, SOx, and dioxins, and so on. We established a good facility, can treat fly ash, sludge, and the other waste residue together. During this process, we also use HSO put into this system, which can help us to create a high temperature over 2000 in the bottom, and then in the top about 300 centigrade temperature. Now, today's meeting, we are discuss BAT and BEP. I think HSO is a good option because it can be used different heating process. Because heating process divided into different industries, especially to the different international environment convention implementation. And to the technology innovation, it's very important. It needs from single application to system integration. For example, the fulfillment of international convention in the field or environmental field, for example, dioxins, mercury, and carbon dioxide control, and so on. Multi-energy complementary system, we should build a closed loop system of different kinds of electricity production, so that to reduce the cost of electricity, so that to contribute a more lower cost of HSP production. AI is very important. We also develop an AI-based brown gas process parameter linkage system, which automatically adjusts the gas quality through real-time monitoring. So the new hydrogen and energy innovation technology is a cutting-edge research direction at home and abroad through BAT, BEP breakdown from production to the application of brown gas. I think everyone needs to know this kind of technology. From my position, I think HSO is very important. Thank you very much. 네, 맞습니다. 양찬 교수님께서 발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중국과학원 대학 소속으로 이 폐기물 처리 및 자원 활용 분야에서 새로운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오염과 탄소 저감 기술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뜻깊은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Efficient Recovery of SRM for Resource Optimization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치라그 비마니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치라그 비마니님은 자원순환과 2차 원료 회수 효율화 분야의
바트 전문가이십니다. 다양한 산업에서 SRM 활용 사례를 연구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발표자께서 부득이하게 현장에 오늘 함께 해주지 못하셔서 사전에 녹화된 영상으로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Good day to everybody. I am Chirag Bhimani, independent expert of the BAT expert group from India. Firstly, apologies to all of you for not being able to present virtually or in person because of my other engagement at COP30 in Belém, Brazil currently. So because of my visit to Brazil, I'm not able to visit South Korea or not even able to present virtual because of the huge time zone of 12 hours. So today my topic of presentation is efficient recovery of secondary raw materials for resource optimization. In this presentation, I would like to discuss these points on metal processing recovery, on wood waste valorization, what are the BREF documents and standards that can be used, and what can be the implementation pathways. So I would like to give you a brief on all these points. Of course, the time slot given to me allows me to just give you a brief outline of what SRM means for less environment impact. Let us understand the global imperative for secondary raw materials. As we all very well know, the primary raw material extraction has a lot of environmental impacts, including the depleting ore grades and rising energy cost. And the transition to circular economy always requires that there is a systematic recovery of the valuable materials from industrial waste streams instead of allowing them to go as waste or into the dump sites. Further, secondary raw materials, they are having a lot of environmental benefits like reducing the mining impacts, lowering carbon emissions, and also minimizing waste disposal requirements, leading to circular economy. So this is a real resource scarcity challenge that is coming up in the days to come, and that's why the use or efficient recovery of secondary raw materials is very much necessary. For this, BAT can be used as an enabling framework because it provides a regulatory and technical foundation for efficient recovery, where it combines environmental protection with economic viability and also gives you achievable performance benchmark. So it gives you the technology which is already viable economically, and that's how the BAT approach gives you or it emphasizes on continuous improvement. It gives technology assessment and cross-sectoral knowledge transfer, which are essential elements for advancing resource optimization globally. So as the days go by, SRM is going to be more and more important, and more regulations will press for the same across the globe. Now, as we know, the BAT principles, they largely are dependent on technology assessment. They always push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conomic viability, and of course continuous improvement is one of the guiding principles of BAT. So thus BAT, it represents the most effective and advanced stage in the development of activities and the methods of operation demonstrating practical sustainability. So using this BAT in any of the industrial processes is always beneficial. Now if we see the secondary raw materials in metal processing, so the metal processing sector, it generates large volumes of secondary raw materials, which includes scrap, which includes process residues or off specification products. So instead of recovery of these secondary raw material, it will reduce the dependency on primary ore extraction and also deliver good environmental benefits by reducing the environment impact. And the major SRM in metal processing are non-ferrous metals, ferrous metals, and precious metals. So all these are secondary raw materials which, if efficiently recovered, can
reduce the environment impact in a huge way. So there are various BAT for metal recovery. So the key techniques are like material separation, hydrometallurgical processing, pyrometallurgical routes, and closed loop systems. I'm not going into details of each of them to avoid wasting time in them, and paucity of time, I am not able to go into details, but these are by and large the best available techniques for metal recovery. These are the key techniques. Now, if you se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in metal recovery, so if you are guided by a BAT, and if that best available technique is implemented, there can be a lot of emission reduction, as can be seen in the graph, that CO2 emissions can be reduced up to say 65%, or energy consumption can be reduced to 50%, waste generation can be reduced up to 80%. So this way environment impact reduces, and also we can avoid sending the waste to disposal or landfill sites, and in a way it is a win-win situation for environment and the economy both. Then we can see wood waste as a secondary raw material, where you can the various steps can be collection and sorting of the wood waste, pre-treatment for the conversion process. Then the real conversion happens, so it can be transformed into either energy, material, or chemicals using thermal, mechanical, or biological process. And then you can utilize the product that is received through conversion, and it can be applied for energy generation, or it can be applied for composite material, or it can be converted into a bio-based chemical product. So wood waste is also one of very important secondary raw. Now the various best available technique for wood waste valorization are energy recovery, material recovery, and chemical conversion. So the three steps we discussed earlier. I'm not going into details again because of paucity of time, but yes, this presentation will be available to you. So if you want to go through the steps, you can surely do that. Now, which are the best reference documents which can be used for secondary raw material recovery in an. So the key BREF documents for SRM recovery are like one of the BREF is the waste treatment BREF, the non-ferrous metal industries BREF can be used, iron and steel production BREF can be used, large combustion plant BREF can be used. Same way, wood-based panel production BREF can also be used. So various BREF documents can be used for SRM recovery, and that is how efficiently SRM can be recovered. BREF development process, we all know, it is a collaborative framework, and the key components are listed. So I'm not again implementing BAT is very important and critical, and the critical success factors for implementation of BAT are the regulatory framework should be there. It should have clear requirements and enforcement mechanisms. There should be support of innovation. Financial incentives should be a part of implementation of BAT. Capacity building and workforce skills development should be done, as well as during formulation of BAT as well as during implementation. Industry collaboration is a very important point, and unless and until all the stakeholders are brought onto the table and the same pag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BAT will not happen. Now, if you go to the economic benefits of SRM recovery, as you can see the figures which I have taken from various EU data. So 30 to 60% of cost reduction is there, because the raw material cost is low as compared to primary production. Similarly, the market value of the recovered metals from industrial residues is also high. There can be up to 85% of energy savings. These were taken from secondary aluminum production. While a typical investment return time frame for BAT implementation in secondary material recovery facility, the payback period is about 3 to 5 years. So if a BAT technique is implemented, then you can expect that in the ROI will be, return on investment will be 3 to 5 years,
and that's how this is considered to be a high ROI, and that's how there is it is economically beneficial for implementation of BAT and for efficient SRM recovery. Now I will go through a few case studies. So the first case study is copper recovery from electronic waste. So a leading European facility implements BAT principles to recover copper, gold and other metals. The integrated process combines mechanical separation, pyrometallurgical smelting and hydrometallurgical refining. And the key performance indicators, as you can see, 98.5% copper recovery is there. The energy consumption is 40% below primary production. So not only economically, but again you are emitting less into the environment. The SO2 emissions are less than 50 mg per normal meter cube, and high processing capacity 150,000 tons per year. That means that much of less ore processing is taking place, and that's how we are also creating a lesser impact by lowering the mining. Case study of wood waste to energy in Scandinavia. Again, there is a combined heat and power plant processing where 500,000 tons of wood waste from construction, demolition and forestry operations is used. And because of this, there is an advanced emission control system which includes selective non-catalytic reduction and fabric filtration, which achieves a NOx of less than 150 milligrams per normal meter cube and particulate matter less than 10 milligram per normal meter cube, which is meeting the stringent BAT AS. So this way you can see that by putting in SRM, not only you save resource, you save money, but you also create less environment impact. So this creates a win-win situation for. Now the emerging techniques and future directions for efficient recovery of SRM. So one very important and upcoming is digitalization in AI. So by using the ML algorithms, you can optimize sorting accuracy and process control and thereby improve recovery rates while you reduce energy consumption in real time. Similarly, advanced materials can be very critical because if you have high performance adsorbents and selective extraction agents, so the critical raw materials, or you can say the precious metals, the recovery efficiency can increase. Similarly, if you put into process biometallurgy, which is a very new and upcoming area where biological metal extraction using microorganisms, so you are again putting into place biology, which of course reduces the energy consumption and also reduces chemical usage. And once chemical usage is reduced, you are again creating low impact for environment. So these are the few emerging techniques and now if you see what are the barriers to BAT implementation for resource efficiency in SRM. So there are technical challenges, there are economic constraints where such as high capital investments are there, or there are competition from subsidized primary production. So this can be there. There would be regulatory gaps. So the regulators can take care of the regulatory gaps, technical challenges, scientists can address them. And then there can be social factors also where skill development is not there, or the public perception of waste derived materials is there. So of course these all are barriers and these all are challenges, but they can be surely overcome by proper addressing the challenge and giving a appropriate solution. So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BAT in SRM would be there should be harmonization of standards, there should be incentivization of the investment so that the financial mechanisms offer to offset the capital cost of BAT adoption, and thereby it prioritize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 which face resource constraints. Again, the BAT should support innovation, it should enhance capacity, and at the end it should strengthen enforcement. So the final slide I come, the
conclusion would be that BAT provides an essential framework for transforming industrial waste streams into valuable secondary raw materials, and thereby simultaneously advancing environment protection and resource security objectives. So the key takeaway would be that BAT implementation, metal processing and wood waste recovery will deliver substantial environmental and economic benefits, which are with proven technologies available for immediate deployment. Emerging techniques would further improve this resource efficiency in SRM, and successful implementation would require that there is a coordinated policy action addressing technical, economical, and regulatory barriers. So I would expect the outcome that this meeting, this workshop, it aims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BAT implementation, share operational experience, and identify priority areas for future BREF development. And of course, participants' contributions will inform OECD guidance documents supporting the countries in advancing secondary raw material recovery. And thereby, if we are achieving the secondary raw material recovery in a very efficient way, we are creating a win-win situation whereby we are not hurting the environment, we are not mining more, and we are doing resource efficiency, and we are, I would say, saving the resources and thereby achieving circular economy in a true sense. With that, I end my presentation. Thank you very much for the listening, the patience listening, as well as I thank OECD for giving me an opportunity to present. Thank you very much.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세션의 마지막 발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세션 글로벌 통합 환경관리 및 최적 가용 기법을 마무리하고 잠시 짧은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시 23분 지나고 있는데요. 약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3시 33분부터 제2세션 통합 환경관리 미래 대응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약속드린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서 계신 분들께서도 착석해 주시고요. 로비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제 행사장으로 입장하셔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Distinguished guests, it's about time to begin our second session of today's workshop. So please be seated. 네, 짧지만 편안한 휴식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2세션 통합환경관리 미래 대응 연구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스마트 AI IoT 통합환경관리 체계 연구라는 주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의 박재홍 연구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재홍 연구관님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 연구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AI와 IoT 기반 통합 환경관리 체계 개발 현황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리하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환경과학원 박재홍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스마트 통합 환경관리 체계 관련 사항입니다. 이 과제는 우리 강필구 과장님 외에 우리 과에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개념을 좀 정립하고 이제 막 시작해서 검증도 필요하고 좀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과제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발표 이후에 두 분의 발표자가 추가로 이제 발표하실 텐데 이 과제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 과제의 이제 필요성하고 어떤 방법론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리고 그 두 분께서는 실제 이제 시범 사업을 했던 사업장 사례 그리고 적용했던 모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발표 과제를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마트 통합환경관리 체계가 뭔지 이게 스마트라고 하니까 이제 개념이 막 오실 것 같은데요. 알 것 같으면서도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오염물질이나 어떤 인자들을 측정하는 그런 계측기가 필요할 테고요. 그 계측기에서 수집된 자료를 모으는 게이트웨이 또 그리고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모아서 또 모델을 학습시키고 예측하는 이제 모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제 모니터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그 정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된 그 실시간 오염 관리 체계를 물리적으로 우리가 스마트 통합 환경 관리 시스템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요. 내용적인 걸 좀 들여다보면 이제 사업장에서 이제 대부분 이제 허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제 방지 시설을 관리하는데 단순히 이제 허가 기준 준수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 체계를 이용을 해서 어떤 사업장의 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같이 할 필요가 좀 있다. 그런 부분이 좀 내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방지 시설 끝단의 최종 배출구에 오염물질만 측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 방지 시설 앞단에 있는 생산 시설, 그다음에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서 나온 모든 관계된 데이터를 좀 활용을 해서 오염 진단도 하고 오염원의 컨트롤도 하자. 그런 개념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직접 측정하는 그런 자가 측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속 측정하는 그런 TMS를 활용을 해서 오염 농도를 직접 측정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선을 해서 꼭 오염물질을 직접 측정을 해야만 되느냐, 또 간접적인 측정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냐, 또 그런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상시 관리 체계인 TMS로 오염 관리를 하고 있지만
관리하고 있는 오염 물질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7가지 항목, 먼지, 뭐 삭스, 낙스 포함해서 7가지 항목에 이제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가 측정, 직접 측정을 하는 것들은 이제 저희 그 통합 법상의 분기의 1회, 즉 1년에 4회 정도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측정으로 오염 1년에 4번 측정하는 것으로 오염 관리를 하기는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모니터링 횟수가 이제 적으니까 이거는 오염 관리라기보다는 어떤 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자료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오염 관리를 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상시로 오염을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뭐 추가적인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들을 우리 제도에 녹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BAT로 좀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장이 실제 이제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 표에서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직접 측정, 그러니까 상시 측정을 하고 있는 TMS는 전체 통합 대상 사업장 굴뚝의 한 5%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은 간접적인 측정, 직접적인 게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염물질 그 배출구의 농도만 가지고 어떤 초과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원인을 찾고자 할 때 단순히 몇 가지 그 인자를 가지고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상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판단하는데 그러기에는 시설이 너무 복잡하고 관계된 인자들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점을 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높은 굴뚝에 올라가서 장비를 메고 측정하는 게 좀 위험성이 항상 상존을 합니다. 올라가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올라가서 충분히 측정할 수 있는 공간 확보라든지 또 고온 고압의 이런 그 가스라든지 배출 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한 그런 측정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최신 그런 정보통신 기술들이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트에도 이런 기법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동안 좀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직접 그 어떤 IoT 센서를 이제 달아서 측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업장 내부에 있는 그 운영하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2년 동안 이제 그 해당 사업장이 MOU를 체결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한 5개 업종, 8개 시설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발전소 같은 경우에 이제 공사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2차년도 사업은 참여를 안 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한 4개 업종 6개 시설이 이제 2차년도 사업까지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제 연구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또 모델 또 인풋 자료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P&ID라든지 PFD라든지 이런 설계 자료까지 다 보고 시설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관측 포인트는 어떤 것들인지 다 일일이 좀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어떤 사업장은 충분히 이런 그 내부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서 그 내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또 사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저희가 IoT 계측기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자료들 이제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을 구축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직접 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인자들을 찾아내고 그 인자들의 관리 범위, 즉 이 관리 범위는 오염 배출 수준을 항상 준수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델을 통해서 이제 도출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여 사업장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뭐 화학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배열 회수 시설, 보일러 시설, 그다음에 VOC 처리할 수 있는 RTO 시설들이 좀 저희 과업에 좀 포함되어 있고요.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유연탄의 화력 발전, 그다음에 LNG를 사용하는 복합 발전 두 군데를 했었고요. 폐기물은 이제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했고 2000년도에는 그 외에 이제 도축업에 있는 그 SRF 소각 시설, 고용 폐기물 소각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료 내지는 무기화학 업종인데요. 이제 가탄재 시설의 제조 공정에 이제 건조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설들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이제 유형을 보시면 가운데 컬럼에 유형을 보시면 이제 1형하고 2형이 있는데 1형이라고 된 것들은 내부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바로 그 자료를 이제 AI 학습시켜 가지고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2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IoT 계측기까지 이제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렇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업장 내부에 있는 자료집입니다.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가 있고요. 그것들을 일일이 분석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 다 파악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TMS 같은 경우는 이제 모델 뭐 보금 등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TMS 자료도 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IoT 계측 시설을 직접 설치한 건데요. 이제 화학 시설에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화학 시설 같은 경우는 폭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 소방법이라든지 뭐 산업안전보호법이라든지 우리 중대재해법 이 모든 법률에 굉장히 많은 법률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전기선 하나 이렇게 끌어오기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런 계측 시스템을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했던 이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용한 거는 이제 그 AI 모델 중에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를 사용했는데요. 저희 이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꼭 이제 뭐 랜덤 포레스트로 한정할 필요는 없고요. 다양한 모델을 사용을 해서 또 동일한 또 결과가 나온지도 저희가 또 계속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활용되고 또 예측성이라든지 그런 정확도도 좀 높고요. 무엇보다도 그 다양한 이 결정 트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 때문에 무난히 사용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일단 저희는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접 관리 인자는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우리가 이제 퍼뮤테이션 임포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인자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하나 값을 이게 무작위로 변동을 시켰을 때 모델이 어떤 그 영향을 받는지 예측 성능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런 변동폭이 굉장히 크면은 그거는 모델의 값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자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는 인자가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판단되는 인자들을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오른쪽 이제 표에서 보듯이 이제 보일러의 뭐 낙스 같은 경우에는 그 보일러 버너로 유입되는 이제 공기 유량 같은 게 가장 큰 영향을 줬고요. 나머지 이제 영향 순서대로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순위를 이제 매겨서 주요하게 상위에 있는 중요한 인자들을 이제 들이 뭔지를 이제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리 인자가 도출되면 그런 이제 관리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변화폭을 임의로 좀 증가시키고 감소시켜 가지고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봐서 우리가 이제 그 허가 기준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그런 변동폭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그 관리 범위를 이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그 참여 업종의 시설별로 이제 관리 인자, 관리 범위를 이제 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학 시설의 이제 배열 회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축가스 온도의 경우 447.7도 이하로만 운전이 된다면 항상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시설별로 이제 관리 인자하고 이제 범위들이 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통합 플랫폼을 이제 이제 구축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사업장에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장 관리 시스템과 결부시켜가지고 같이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은 더 관리하기도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메뉴를 살펴보면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오염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측정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메뉴 구성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설정해 놓은 그 구간, 그 알람 설정 구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 범위가 100이라면 100에 뭐 90% 이상 근접했는지 뭐 95% 이상 근접했을 때 어떤 그 노티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정상일 때는 녹색, 뭐 주의를 요한다. 그러면 주황색. 관리 범위 상한선에 근접했다. 이제 위기 순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어떤 그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사업장이 사전에 좀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갖춰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 메뉴들, 이제 수집된 그 물질이나 아니면 관리 인자들과 또 그 운영 변수 간의 이제 상관성 분석을 하기 위한 메뉴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알람 조회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뭐 이게 어떤 이제 기준 초과 뭐 그런 사례는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다 이력으로 남겨서 나중에 혹시 이게 이제 제도화돼서 이게 이제 활용된다면 그거에 대해 정상 운영을 했고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는 그런 내용을 다 증빙할 수 있는 그런 이력 사항들을 다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의 이제 예측 결과, 이제 실측치하고 예측치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메뉴도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관리 인재, 무엇보다 관리 인재 적정 범위 내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를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화를 저희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 몇 군데를 했지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사항이 내부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자료를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다면 추가적으로 아이들 계측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지 않아도 그 자료를 활용해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IoT 계측기를 새로 설치를 해서 또 빅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는 충분한 또 그 모니터링 기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모델도 구축해야 되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가용 자료의 확보 여부 아니면 범위라든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조금 순차적으로 차별하게 좀 적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의무사항으로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사업장 자율사항으로, 우리 통합법에서 가장 또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가 자율환경 관리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우선 이제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율사항으로 좀 만약 시작을 한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율사항으로 하다 보면 또 적용 확대를 위해서 어떤 또 인센티브가 좀 필요한 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사업장이 이제 허가 이후에 이제 사업장 수준, 환경 관리 수준을 이제 평가를 환경부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다양한 이제 평가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적용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집어 넣는다든지, 또 이 사업을 했던 또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자가 측정을 좀 이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가장 또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체하거나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는 자가 측정 횟수를 좀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환경청에서 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우수 관리 사업장, 또 일반 관리 사업장, 중점 관리 사업장으로 해가지고 그 지도 점검 주기를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2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완화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평가 요소로서도 활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결국 지금 현재 법에서는
허가 이후에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허가 재검토를 매 5년마다 하는데 이러한 이제 인센티브를 좀 부여를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사업장은 그 허가 검토 기간을 법상으로 현재는 이제 최대 3년까지 유예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년에 한 번씩 이제 허가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분야로 좀 활용을 해서 사업장한테도 또 경제적인 좀 부분도 좀 도움이 될 필요가 있고요. 사업장에 따라서는 이제 자가 측정 비용이 매년 수억 원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개념을 좀 정립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범 적용을 했고 또 이제 도출된 또 이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지는 또 이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좀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 그 모델을 좀 다양하게 좀 적용을 해서 어떠한 모델을 사용해도 또 동일한 그런 인자들이 제시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금 데이터를 좀 더 축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도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4개 업종 6개 시설을 했지만 조금 더 업종을 좀 다양하게 해서 모든 업종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한 그런 그 시범 케이스를 많이 확보를 해서 이거를 좀 표준화하거나 아니면 그룹핑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대기 오염 물질 관리를 위해서 주로 타깃을 뒀지만 뭐 수질 오염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장에서 오염 물질 외에 이제 뭐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뭐 에너지 이용의 효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같이 접목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BAT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안에 수록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예. 이상으로 저 간단하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박재홍 연구관님의 두 번째 세션 첫 번째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스마트 환경관리 체계 장단기 연구 방향성과 또 기대 효과 내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발표는 에코시안의 전승재 상무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 발표 주제는 스마트 통합 환경관리 체계 실증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전승재 상무님은 에코시안에서 스마트 환경관리 실증 사업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현장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단상으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에코시안 전승재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했고, 저희는 실제 이제 IoT, AI를 활용한 연구 사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 발표 내용은 스마트 통합 환경 관리 체계에 대한 적용 절차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통합 환경 관리 체계 적용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공정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초 자료 수집하고 분석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대상 시설의 배출 시설과 방지 시설에 대한 중요 인자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문헌조사를 수행했고요. 앞서 조사된 기초자료 수집 분석 문헌조사 기반으로 저희가 이론적 상관 인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론적 상관 인자 기반으로 이제 IoT 계측기를 설치할 건지 말 건지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자료 수집 분석에서는 저희가 이제 PFD 공정에 있는 그 대상 공정의 PFD, PNID, DCS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이를 기반으로 단위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가 식별을 하였습니다. 지금 문헌조사는 지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였고요. 고형 폐기물 소각시설의 대기오염 발생 물질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은 오염물질에 따른 발생 요인, 이론 상관인자를 선정하였는데 지주 산화물 같은 경우 발생 요인은 연소 온도가 증가됨으로써 소각물 온도에 대한 부분이 이론적 상관인자로 이렇게 도출된 사례입니다. 이 배출시설, 방지시설도 마찬가지로 오염물질별로 방지시설 SCR, SNCR, 스크라바 등과 같은 방지시설별 그리고 제거 효율, 이론적 상관인자에 대해서 저희가 문헌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도출하였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IoT 이를 기반으로 IoT 계측기에 대한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 계측기에 대한 타입을 뭐를 할 건지 설치 위치는 어떻게 선정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위치를 구축하고 그리고 게이트웨이나 HMI 등과 같은 통신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IoT 설치된 계측기에 대한 검증도 진행하고요. 이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한 내용들을 보시면은 각 보일러라든지 HRSG라든지 고용연료 소각시설 등과 같이 각 시설별로 관련된 관리 인자 그리고 IoT 설치돼야 될 IoT 계측기, 방지시설도 마찬가지로 RTO, SCR, SNCR 등과 같이 관리 인자에 따른 IoT 계측기에 대한 부분들이 저렇게 저희가 조사한 내용들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수집된 것을 이제 모아서 빅데이터 처리를 통한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AI 상관성 분석을 해서 간접관리 인자를 선정을 합니다. 간접관리 인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정해진 이름인데 간접관리 인자는 실제 오염물질에 영향을 주는 방지시설, 배출시설의 운전 인자를 말하고 있고요. 이렇게 간접관리 인자가 선정된 관리 인자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민감도 분석을 이란 걸 통해서 관리 범위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관리 범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정한지에 대해서 현장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AI 모델을 이제 예측값과 실측값에 대한 부분을 비교를 해서 AI 모델을 검증하는 단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향후에 지금 이제 1차년, 2차년 이제 시범 사업을 진행했고 향후에 이제 실제 이제 이거를 기업의 실정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3차년도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이 과연 도출된 관리 범위에 대한 이게 적정한지 실제 현장 운전에 적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도 좀 마련해야 될 거고요. AI 모델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고도하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정화 기반 단계에서는 예측 선제 대응 AI 모델 개발 및 검증도 진행돼야 되고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도 해소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도화에 대한 기반 마련 단계에서 보시면은 아까 자가 측정이라는 부분들은 1년에 몇 번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가 측정을 실제 이 AI IoT를 활용해서 자가 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검토하고 각 단계별로 또 필요한 인정을 AI가 한 이 시스템에 대한 인정에 대한 절차도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현장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타입 4개로 나눴는데 지금 저희가 타입 2개로 일단 정리를 하면은 타입 1은 DCS하고 TMS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타입 1을 적용하였고요. 바로 그쪽 데이터를 땡겨서 바로 썼고 타입 2는
DCS나 TMS 중에 하나가 없거나 아예 DCS, TMS 자체가 아예 없는 사업장을 말하고 있고요. 저희가 세 개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석유화학계 그 화학물질 제조업을 하는 A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대상 시설을 HRSG, 보일러, RTO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활계 폐기물 처리를 하는 그 B 사업장 같은 경우는 스토크식 소각로 300톤 2기에 대해서 적용하였고요. C 사업장은 비료 그 복합비료 제조업을 하는 그런 사업장이고요. 여기에 가탄재 건조 공정에다가 적용하였고, 이쪽 그 C 사업장 같은 경우는 DCS, TMS가 전부 구축되지 않아서 IoT 전체 다 구축했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먼저 그 사업장 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시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연료와 그 연소 공기가 그 에코노마이저를 거쳐서 그 반화에서 연소되어서 그 스팀을 생산하고 생산 그 배기가스는 그 EP를 통해서 스택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이 세 개의 단위 그 시스템 구분 저희가 하였던 그런 사례고요. HRSG는 힌 리카바리 스팀 제너레이터에 대한 개념이고요. 이거는 개념이 복합화력 발전의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료하고 공기가 일단 그 연소되어서 가스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고 고온의 폐열들은 HRSG에서 폐열을 다시 한번 해소해서 스팀을 만들어서 스팀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복합화력 시스템이고요. 이 공정은 4개의 단위 공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RTO는 17개의 배출 시설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전체가 그 RTO에서 소각돼서 스택으로 빠지는 그런 구조고요. 총 9개의 단위 시스템으로 저희가 구분하였습니다. B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생활계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장이고 그 서쪽어식 소각로에서 이제 그 소각된 그 열은 스팀을 생산해서 인근에 공급하고요. 배기가스는 EP나 그다음에 습식세정, SCR을 거쳐서 그 스택으로 빠지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총 5개 단위 시스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왜 안 넘어요? 시사업장 같은 경우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4군데 보시면은 여기는 좀 개척기 그 DCS도 없고 그다음에 그 TMS도 없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IoT 개척기를 다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탄재 건조 공정인데 그 원료를 투입해서 건조기에서 건조하고 그 빠지는 배가스는 사이클론 그다음 여가 집진기 그리고 그 스택으로 빠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개의 단위 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수집된 데이터들은 총 DCS, TMS, IoT 개척기에서 수집했던 데이터들은 최소 8개월에서 최대 8년까지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AI 상관성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는 앞서 이제 뒷부분에 포항공도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은 데이터도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전처리하는 부분도 일단 저희는 제가 하는 이상 데이터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정상 가동 범위 외의 데이터는 일단 제거를 하였고요. 그리고 음의 값이나 제로의 값이 나오는 것들은 제거하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설별 정상 운전 범위를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 범위 밖으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도 제거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업장에 실제 IoT 개척기를 설치했던 내용들 보시면은 RTO 같은 경우는 녹스, VOC-O2에 대한 IoT 개척기를 설치하였고요. B 사업장 같은 경우 생활계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장인데요. 소각로 쪽에 습식 세정 SCR 스크라바 전단에 HF를 설치했고요.
SCR 후단에 암모니아 슬림으로 인한 부분 때문에 암모니아 그 IoT 계측기를 설치한 사례고요. C사업장은 그 원료 투입량, 연료 투입량, 그리고 사이클론 전단의 더스트 온도, 그리고 그 여가 집중기 후단의 더스트, 속수, O2, 녹스, CO, CO2, 암모니아 이렇게 그 운전에 대한 운전 인자하고 그다음에 그 배출 인자에 대한 부분까지, 오염 인자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이렇게 IoT 계측기를 이용해서 설치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AI 상한성 분석을 진행하였고요. 각 오염 물질별로 현재 이제 AI가 상위 5개 인자를 관련된 운전 인자들을 선정하였고요. 그 선정된 인자에 대해서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관리 범위를 잡았는데 실제로 이제 여기서 관리 범위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간접 관리 인자가 정말 정확하게 영향을 주는 인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번 3차년 연구에서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간접 관리 인자에 대한 관리 범위에 대한 부분도 왜 안 나오는 것들은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같이 황산암 같은 경우는 연료 공급 유량에 미치는 부분은 확실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4.7톤 이하로만 시간당 운전한다면은 절대 이 오염 물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반응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실제 이제 이걸 현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 AI가 상관성 분석을 했는 것들이 정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은 추가 검증이 지금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의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찰의 수지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오염 물질별로 AI가 선정한 상위 5개 관리 인자를 선정했고요. 그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서 관리 범위를 선정했던 결과들입니다. 다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했던 그런 사례고요.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1차년, 2차년 현재 지금 연구하고 있는 3차년까지 진행 단계는 4단계의 어떤 실험 단계까지 현재 와 있고요. 향후에 이제 향후 수행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8단계인 실증화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계측 센서의 어떤 신뢰도 확보하고 그리고 데이터 품질 인정 기준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AI 모델을 이제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도 연구를 또 추가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이버 보안하고 데이터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저희가 추가 연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BAT에 반영하고 또 통합법에 반영하고 이렇게 같이 법 제도적인 어떤 근거도 마련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걸 추가로 이제 향후에 연구가 수행되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순재 상무님께서 발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실증 사례를 통해서 스마트 통합 환경 관리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포항공과대학교의 감종훈 교수님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감종훈 교수님은 포항공과대학교에서 AI 기반 환경관리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AI 모델을 이용한 간접관리 인자 및 범위 도출 방법론을 주제로 오늘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리하셨는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I try to speak in English for the international participant. So yes, my title is also wrong, Professor Chan. Explainable AI-based optimize of facility operation for excessive NOx emission control. So through this project, we are aiming to evaluate the potential of AI in smart environmental management. Okay. Oops. Okay, that's one. So I think everyone here is interested in how we manage the air pollutant emission. In South Korea, one of the most
I think the advantage is we have a really good operation monitoring system. So large scale facility, we have more than about 1,000 and over 3,000 outlet we have monitor all the time. But mid or small size facility is hard to manage the emission because of the finance constraint. So whether we can use for them like AI to monitoring or optimize their facility management, we try to do for the case study or pilot study for the large scale facility because they are available, the data is available. So the challenge here is even we have a very well known knowledge about the operation or chemical process, but in reality, large scale facility has a non-linear dynamics of operations, and there is a filter, so we didn't know really why the emission for the NOx or SOx is actually a lot. So we are focused on the data-driven, which is the AI model, to assess the environmental risk of the real-time operation. Okay. So this is from the previous two presenter actually introduced one of the project study site, solid refuse fuel facility. So here you can see that there are three major components of the facility. The first one is a boiler facility, combustion facility, and then combustion gas process. So these are all connected. And then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we try to understand the NOx, why their emission a lot or small, depending on how their operator variability actually change. So for this model, we use the 30 operational variables. So 13 from the first component, which is the combustion facility, the second 8 variable from the boiler facility, the 9 is the combustion gas process. So from the 30 operation operator, we try to predict the NOx for just, and our threshold value for the upper limit is the 40 ppm. So in Korea, the 50 ppm is the kind of if you have exceeding the 50 ppm of NOx, then you're violate. So before the violate, can we do some proactive management for the emission, air pollution emission? So that is we try to figure out using AI. Okay, so I'm skip the technical detail. But what we are trying to do, we are instead of having better prediction, we are trying to merge all the multi AI model to predict the better NOx emission rate. But we also try to understand why AI make the decision such a way. So if you compare you can see the top bar here, HMELL is the confusing maybe 6 or 8 AI model. So for the training performance, this is R square, which is the model performance. If high, that is the 1, then perfect. But one of the AI model, single model, actually predict better during the training period, but we found the testing period, the merging the AI model is much better. Based on the AI model, we can identify what are the key operator variable for the NOx emission. Here is the bottom one is the order of the importance of the operation variable for the NOx emission here. So CF mean is the combustion facility. So I think the previous presenter already mentioned what are the key variable here, and now we are move on to the why AI make the decision such a way. So
you can think about the emulator. So large facility, we just developed the AI, and now this is more emulator. They learn from the data, and then this result is x-axis the key variable. One of the key variables, combustion facility, related to the compressed temperature. If you switch, we cannot really test, but we can test using AI, and then we can change the compressed temperature from 700 degrees Celsius up to 1,100 degrees Celsius. Another way, we have the operation variable here. We can also switch from 20 up to 60. So what are the here is kind of you can run AI model thousands times, and you can create some uncertainty range, and then this is the kind of our targeting the NOx emission, and then if you operate below the kind of 990, then you are kind of the 80% is 75% is okay. So not 100%, but we can give you this sense about how the operator can modulate the operation key variable, like giving some uncertainty range as well. And then here, I think this one is you can also see the two variable. If you plot, then how the NOx emission gonna be changed. You can see there is no really linear relationship, so it's just more complicated than what we expect. Okay, and then very sensitive here. So what we are trying to do is, so AI actually learn how to operate the emission facility. Then what is the best optimized kind of operation rule, more specifically for the two key operation variable. So we actually change, here is the key. I don't know, my student liked the graph, but the key here, sorry, very confused. Here is so if the combustion furnace temperature, number 2, there is somewhere, if you decrease the minus 0.5%, and or the draft pan electric current 13%, then you're kind of maybe 75%, you're okay with it. And then we try to do some 2 times. Now, because the before was the single first 2 key variable, but if you combine together, when many operate or change their operation, then what is the optimized operation range? That is if you just change 2 at the same time, then only 3.6 you can reduce, then you have more like safely you can operate your emission facility. Okay, then one more. The last slide, one more. Here, what we have found the potential of the AI is before we didn't know get involved this project is if AI learn the past operation, and then here is the very interesting result, which is recent months, they have a prediction skill. Every month I show the prediction skill, and R-square, low is poor, high is good. But suddenly they are dropped because of we found that their operation actually been changed, which is I think the AI learn reasonably, and then they actually showing the kind of degradation of the prediction skill because of the change of the operation system. So I think that these are and then the last one. Okay, so this is the kind of take-home message. We actually trying to 2-part. One is this way, which is from the data, develop AI, and then how they have a good prediction skill.
The other way is if you have a good prediction skill, the AI has one, then how we can utilize to optimize the smart emission management of the key emission facility. So this is the project is more focused on the single variable like NOx, but there are SOx you can try as well. And I think in terms of the long term, from my view, is the AI technique is already exist, not emerging. Then how we can utilize AI in environmental science or engineer field is more difficult because the expert is not going to stay in this field. They're going to go to the big tech, big data, open AI. So I think somehow how we going to kind of train or develop our human resources who can handling the big data. This is also very important. And then always the company, when they participate in this project, they ask about what is the benefit? Because they want to hold the data and then they're hiding somewhere because who knows, we found something bad for their company. So I think that those are the kind of the government need to cooperate with the private company, more open to their data and give some more benefit in terms of the finance. So that's it. So thanks for my talk.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AI 기반 환경관리 모델과 방법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발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음 발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윤조희 연구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소개 및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윤조희 연구사님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환경허가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연구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시스템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리하셨는데요.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국립환경과학원 윤조희라고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한국의 통합 허가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통합환경 허가 시스템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통합환경 허가 시스템의 개요와 그리고 주요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통합환경 허가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통합허가제도 운영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그 기록 보존 내용과 연간 보고서, 그리고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만들고 있는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만들기 위한 기술작업반 멤버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브레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향후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통합환경허가 시스템의 메인 화면인데요. 통합허가 업무와 관련된 분들은 거의 매일같이 보는 익숙한 화면이기도 하지만 이 업무 시스템을 통해서 많은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기에 썩 반갑지 않은 화면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저 뒤에서 잠깐 쉬는 시간에 봤는데 이 화면을 켜놓고 작업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부디 오늘 퇴근하시거든 댁에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시면서 좀 편히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쪽에 메인 메뉴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을 통해서 허가서부터 시작해서 사후 관리까지 진행되는 모든 업무가 이쪽 메뉴를 통해서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여러 가지 그 자료와 질문사항들 그리고 공지사항들이 있고 애플리케이션하고 뭐 유저 그 매뉴얼 같은 것들이
메인 화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합환경허가 시스템은 법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8조에 보면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구축 운영 목적은 인허가 전 과정의 온라인 통합관리 그리고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저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허가가 완료된 사업장 수는 24년 12월 기준으로 1,306개 사업장입니다. 요 그래프는 연간 이 통합환경 허가 시스템을 방문한 횟수의 총합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2017년 제도가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 24년 12월까지 대상 사업장들의 허가가 모두 완료가 됐을 때의 접속 기록입니다. 접속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25년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거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요 시스템의 그 관련자들 그 회원들은 2,600명 정도가 되고요. 요 매년 24년 말 기준으로는 그 매년 방문자 수가 연 10만이 넘어가는 숫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 뒤에서 이 화면을 이 업무 시스템을 틀어놓고 일을 하셨던 분들과 같은 분들이 생성하거나 검토하셨던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이 통합환경허가 시스템에 남아있는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을 이렇게 생성을 해 주셨는데요. 전체로 보시면 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그다음에 허가검토 결과서, 그다음에 기록보존 자료, 연간보고서, 그래서 총합 자료가 50만 건이 넘는 자료를 좀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많은 요 46만 건이 넘는 자료는 이제 기록보존 자료인데요. 요 기록보존 자료는 사업장에서 매월 18가지 양식들의 자료를 입력해서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건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들은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통합허가제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합환경허가 그 시스템에서는 그 통합환경허가의 주요 업무 흐름들을 그대로 구현을 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사전 협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 신청, 그 다음에 신청이 된 후에는 검토 및 허가, 그 다음에 가동 개시 신고, 그리고 이제 사업장이 허가가 완료가 돼서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기록 보존 자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기록 보존 자료는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동으로 연간 보고서로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연간 보고서가 제출이 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및 이행 점검. 그래서 그 사업장에 대한 정기 점검을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선 명령을 하고 행정 처분이 진행이 되고 이런 일련의 흐름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의 흐름을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통합허가제도 운영의 기간별 그 기능들을 보시게 되면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도 운영 총괄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대상 사업장들이 있는데 대상 사업장들은 컨설팅 회사, 대행 업체를 통해서 허가 신청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주고요. 그 다음에 한국환경공단 환경전문심사원입니다. 그래서 기술 검토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사무국이기도 한데요. 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을 하고 그다음에 허가 배출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환경허가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환경청에서는 허가가 완료된 사업장들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기관별 역할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을 요 통합환경허가 시스템 IFS를 통해서 모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통합환경 그 관리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 있는 사업장에서 매월 작성해서 제출하는 기록 보존 자료들이 있습니다. 18가지 양식인데요. 그래서 대기 자가 측정 기록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 환경 오염 17번 환경 오염 사고 예방 조치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요 매월 1년 동안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이듬해 7월 자동으로 연간 보고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고서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해당 내용들이 삽입이 돼서 연간 보고서는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연간 보고서는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요. 이런 그 연간 보고서를 좀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분석 요약서라는 것도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장별로 분석 요약서가 생성도 되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분석 요약서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업종 요약서에 대해서도 보고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연간 보고서와 분석 요약서의 활용은 첫 번째 허가사업장 환경관리 진단에 활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 보존 자료 작성 제출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각 사업장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기록 보존 자료의 중요성은 이 사업장 환경 관리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기록 보존 자료가 충실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는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2017년 이후 계속 쌓여져 와서 상당히 많은 그 양의 자료들이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향후 활용해서 성과 분석을 하고 의사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들이 그 환경과학원에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만들면서 21개 업종 총 300명이 넘는 기술작업반 위원들을 모시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 간에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각 그 회의 내용이나 이슈에 대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인데요. 처음에는 그 코비드가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의견 교환을 하는 장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항상 그분들이 본업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자주 참석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회의에 직접 참여하실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트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상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목적을 하여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주요 기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온라인을 상시적으로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기술작업반 회의를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작업반 위원들 간 소통회장을 제공하는 기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자료들이 지금 시스템 안에 쌓여가고 있는데요. 향후 저희들이 좀 중점적으로 펼칠 내용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환경 데이터 연계 및 활용 체계 고도화입니다. 저희들이 이 통합 환경 허가 시스템 말고도 여러 가지 대기 수질 관련된 사이트로부터 자료를 연계해서 받거나 주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조금 더 고도화하는 방안을 또 고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통합 환경 관리 전주기 디지털화입니다. 물론 지금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시스템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서 작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조금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세 번째 AI LMM 기반 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입니다. 요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어떤 도구를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요성입니다. 그 통합 환경 허가 시스템에 있는 자료는 허가 서류나 기록 보존 자료 등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이 되어 있고 이러한 그 내용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텍스트의 구조적 분석과 의미적 연계가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대규모 LMM을 활용하여 지능형 제도 지원 체계를 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MM 모델 구축을 통한 주요 기능을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지능형 질의응답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정책 지원을 위한 분석 자료로 이제 생성을 하여 활용을 한다 하는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추진 단계별 주요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를 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제 표준화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언어 모델 학습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 조건이나 배출 기준, 시설 공정 정보를 반영한 LMM 모델을 개발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응용 활용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형 생성형 도구나 사업장 자율관리 어시스턴트 보고서 자동 요약 검증 시스템을 좀 개발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기록 보존 자료 및 연간 보고서 개선 데이터와 연계를 해서 AI 기반 환경관리 수준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어떤 단계까지, 이런 단계까지 나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대되는 효과를 예상해 보면 지속 가능한 환경관리 거버넌스를 확립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 현장의 업무를 경감시켜 줄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환경정책 지원 체계 고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조희 연구사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셨습니다. 통합 환경 허가 시스템의 현황과 그리고 이제 향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2세션 통합 환경관리 미래 대응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발표 시간 함께해 주신 발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잠시 이제 3세션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짧은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오후 3시 42분 지나고 있는데요. 약 10분 정도 휴식하시고 잠시 후 3시 52분부터 제3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편안한 휴식 시간 되셨습니까? 이제 마지막 세션인 제3세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른 오전부터 함께 하셨는데요. 첫 번째 세션 글로벌 이 통합 환경관리의 현황, 그리고 제2세션에서는 통합 환경관리 미래 대응에 대한 연구를 공유하고, 이제 제3세션에서는 산업계의 최적 가용기법에 대한 적용 사례를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3세션의 첫 번째 발표부터 소개를 드릴 텐데요. 첫 번째 발표는 LG 이노텍 신종훈 책임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전자부품 제조업의 바트 사례를 주제로 함께 해주실 텐데요. 책임님은 LG 이노텍에서 바트 적용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전자부품 산업에서의 적용 사례를 오늘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자부품 소재에 대해서 제조업에 대해서 BAT 사례를 발표할 LG 이노텍의 신종훈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저희 회사의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같이 고민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이런 고민을 함께 함으로써 앞으로 BAT 산업에 저는 더욱더 많은 이제 사례를 만들고 서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교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밑에 소제목과 같이 저희가 ESG 자원순환 시스템이라는 체계라는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진 않나. 예, 우선 컨텐츠는 다한 것 같고요. 처음에 우선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린 다음에 본론으로 저희 BAT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되네요. 네. 이제 저희 회사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970년 8월 22일 날 설립이 되었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전자부품 산업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술에 대한 혁신과 그리고 이제 공정에 대한 개선 활동을 통해서 글로벌 탑1의 전자부품 사세로서 도약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 항상 고민하고 있는 회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총 22개 사이트를 좀 가지고 있고요. 전 직원은 약 2만 명 정도가 저희 회사에서 임직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에 대한 어떤 영향을 보면요. 우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광학 솔루션 사업부,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기판 사업부, 마지막으로 자동차 모빌리티 쪽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매출을 보면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21조 정도 했고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보면은 광학 솔루션 사업들을 견인을 해가지고 그 외에 이제 기판 그리고 이제 전장 부품이 같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바로 다음과 같이 R&D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500억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저희 매출의 약 3.5%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회사는 이제 표제와 같이 이네이블드 넥스트라고 말을 하고 넥스트고요. 저희 LG 이노텍 결국에는 이노베이션과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인데요. 이를 통해 가지고 고객들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에 제공할 수 있는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번 슬라이드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고요. 미국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 폴란드 쪽에 각각 22개의 거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앞서서 얘기한 제품군들의 간략하게 상세적인 설명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회사의 제품들은 저희 여러분들 갖고 있는 카드, 칩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 그리고 IT 그리고 자동화된 전기 자동차 쪽에 굉장히 많은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아이폰 뒤에도 저희 회사 제품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걸어온 혁신에 대한 여정이고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970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최초로 TV 튜너를 생산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그리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2008년도에 코스피 상장을 통해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혁신 활동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넘버원의 그 다양한 제품군에 대해서 기판이라든가 광학이라든가 그 부품 소재의 넘버원을 차지했고요. 최종적으로 최근에 25년도 세스 혁신상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본론적으로 이제 저희 ESG 자원순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순환 이 시스템에 대한 프로젝트는 작년에 저희 회사 TFT 개념으로 지금 혁신 본사 쪽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제가 당시에 리더로서 그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굉장히 좀 즐겁게 했고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었고요. 저희 회사를 위해 많은 고민을 했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개요입니다. 그 추진 목표는 명확합니다. 그 기후 변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원에 대한 한계, 굉장히 이런 부분 그리고 고객의 가치에 대한 ESG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우리는 이 프로젝트 안 할 수는 없었고요. 또 하나는 기업에게 이득이 되면서 또 하나는 이제 고객 가치와 함께 그리고 사업의 영역의 확장이라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을 때 바로 자원순환 체계라는 데에서 바로 혁신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표는 지금 간략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간략적으로 이 표는 지금 저희 그 전략에 대한 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파운데이션 기초 다지기부터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처음에 저희가 자원순환을 하기 위해 앞서서 저희 현재 수준에 그 투자를 하지 않고 그 현재 수준에서 그 재검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검토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순환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고요. 하지만 그게 혁신적인 활동을 하더라도 뭔가 이제 저희가 이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중요한 그 새로운 녹색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리미테이션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단계 이제 어드밴스먼트 단계에 이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 기술이 무엇일까라는 고민도 했고 다양한 발굴과 함께 현장 적용,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이제 마스터 플랜뿐만이 아니라 실행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자원순환 체계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린 컴퍼니로서의 도약을 하고자 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하고자 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이제 했던 부분이 첫 번째 파운데이션과 어드밴스먼트를 메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가지고 우리가 미래 계획 또한 같이 구상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던 각각에 대한 이제 파운데이션 그리고 이제 어드밴스먼트 그리고 최종에 대한 미래 그림까지 간단하게 슬라이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수자원에 대한 순환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원 순환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좀 했었고요. 결국에 정답은 바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폐수로부터 아니면 이제 그 수자원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추진하게 되었고요. 그 현장에서 다양한 그 유관부서와의 그 협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아이디어 도출을 해서 수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을 발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끝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자원 순환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는 공법들이라든가 시설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파운데이션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조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해 보자는 관점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쓰지 않는 유유 설비들을 생산과 협업을 통해 가지고 찾아냈고 그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이제 자원이라는 물 자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그걸 함으로써 오히려 이득이 뭐였냐면 오히려 용수 자체가 수질이 더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또 하나 후처리를 함으로써 비용 절감까지도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이 폐수 자체를 리사이클하면서 폐수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굉장히 우리가 수세 폐수 같은 경우는 깨끗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절감을 하면서 비용 절감했을 때 24년 퍼포먼스로 봤을 때 약 10억 정도 그리고 이게 24년도에 우리가 발굴한 기술들을 가지고 25년도에 적용했을 때 약 10억 했을 때 토탈 현재까지 20억 정도의 연간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ESG 그 뭐냐면 워터 ESG에 대한 고객 가치 관점에서도 바로 이런 아래 표에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마스터 플랜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약 18% 정도 퍼센트 포인트의 제휴율을 향상을 시킴으로써 우리 자체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은 이제 폐자원 순환 파트 부분이고요. 이에 대한 파운데이션을 준비를 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뭐였냐면 기존의 그 비재활용 품목을 재활용하자는 관점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우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유관 기관과의 협조라든가 그에 대한 협업이 좀 필요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을 통해 가지고 아래와 같이 망간 폐수라든가 아니면 버려지는 폐수를 기존에는 이제 매립됐던 것들을 시멘트 원료라든가 콘크리트 원료로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생태계를 만들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소각했던 걸 다시 이제 여론으로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자원순환 체계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 유기물도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유기성 폐액이죠. 유기성 폐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난분해성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현장을 들어가지 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폐액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액 자체를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분류를 해냈고요. 이 테스트와 파일럿과 현장 적용을 통해 가지고 찾아냈습니다. 이를 함으로써 결국엔 비용 절감뿐만이 아니라 미생물 자체에게도 먹이가 필요하거든요. 그 먹이원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미생물에게도 좋고 그동안은 운영 측면에서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아냈던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미생물 중균제를 좀 활용했던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자원순환을 했을 때 우리가 비용 절감 효과는 봤을 경우에 총 토탈 우리가 약 4억 정도, 약 5억 정도의 비용 절감을 얻을 수 있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저희 고객사에서는 GWT를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메리지 제로화 부분인데 이를 통해 가지고 재활용을 함으로써 포인트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사이트 D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기 전에 99%였는데 100%까지 함으로써 우리가 플래티넘 등급을 받아서 고객들에게도 굉장히 큰 칭찬이라든가 고객 감동을 줌으로써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더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과거 지금 파운데이션 부분은 우리가 현장을 조사하고 재배치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점프를 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약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고요. 총 12가지 정도를 저희가 이제 검토를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각각의 모듈별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총 물 분야는 7개, 폐 자원 부분은 5개 부분의 케이스에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각각을 다 패키지화 완료를 했고요. 그러면서 해가지고 저희가 일부에 대해서는 이게 참 BAT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부분입니다. 일부 이 부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투자 올해 준비를 하고 있고요. 2년, 3년 내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그 페이턴트 부분 보면 특허 출원을 좀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방류 폐수를 자원화하자 했을 때 실제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함으로써 실제 특허까지 출원했었고요. AI를 접목한 특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특허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저희 LG노텍이 물자원센터를 한번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를 위한 어떤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발전과 연구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 보면 워터 리사이클, 물 수자원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폐자원 파트, 그리고 아까 방금 마친 내재화 파트, 그리고 폐처리 개선 파트에 대해 각각 모듈별 연구를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AI 플랫폼까지도 지금 실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AI 플랫폼 같은 경우는 폐수와 생산과의 연동을 좀 시켜서 연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폐수가 문제가 있으면 생산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기초적인 단계까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하게 알고리즘도 좀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어드밴스먼트라고 한다면 지금 다음 페이지는 여러분께 좀 같이 고민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장표를 좀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결국 우리 그 LG노텍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AI 플랫폼 기반의 어떤 매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자원순환 체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게 그 버전 1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이 버전 2, 3 계속 가는 부분은 저 혼자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전문가인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통해 가지고 버전을 계속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 표를 넣어놨습니다. 제가 그 재작년에 학회를 갔을 때 느꼈던 게 각각의 그 마이닝,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와닿거든요. 결국에 뭐냐면 저희가 하나의 광고라고 하겠습니다. UT 광고, 대기 광고, 그리고 수자원 광고, 폐기물 광고, 그리고 폐수 광고, 폐기물 광고, 그리고 이제 AI 광고라고 보겠습니다. 총 6가지에 대해서 섹션별로 나눠왔고요. 이 3개 보듯이 뭐냐면 워터 리사이클,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웨이스트 리사이클 봤을 때 앞에 보면은 이 각각의 표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각에 대해서 모듈별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현재 좀 준비를 해놓은 부분도 좀 있고요.
그랬을 때 중앙에 보면 그린 팩토리, LG노텍을 봤을 때 주변을 둘러싸고 한다고 봤을 때 미래에 봤을 때는 바로 AI를 통한 통합 관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통합 관리를 했을 경우에 각각의 지금 한 중요한 게 센싱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서 디지털 트윈까지 가서 이 시점에는 투자를 해주세요. 이 시점에는 뭘 바꿔주세요라는 리스크도 같이 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앞으로도 발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하나의 그 드래프트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서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하는 마음에서 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 각각의 패키지화된 기술들에 대해서 학회에서 실제 다 발표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총 여기가 여러 개 많은 연구를 했지만 그 중에서 맥키가 되는 총 7가지의 포스터에 대해서 각각 다 만들어 놨고요. 이 모든 7가지들은 다 직접 저희 회사 사내 사업장에 다 파일럿을 걸어가지고 약 6개월에서 1년 동안 돌려서 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결과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저 또한 이제 이것을 발전시켜 가면서 앞으로도 고민을 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좀 서로 교류의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욱더 열심히 이제 이러야 될 부분 ESG라든가 자원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민하는 LG노텍을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산업계 적용 사례로서 첫 번째 LG노텍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포스코의 이병옥 차장님께서 발표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트 적용 바트인 신종훈 책임님 맡으실까요? 네. 신종훈 책임님이 해주셨고 이제 두 번째 발표로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신충재님, 네, 신충재 매니저님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부품 제조업 BAT 사례 발표를 맡게 된 핸즈식스 신충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제1회 최적가용기법 국제 워크숍에 초대되어 발표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 및 다음에 회사의 간단한 생산품 그리고 BAT 적용 사례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간단한 프로필입니다. 2010년에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7년에 자동차 부품 제조 TWG 1기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앞에 말씀해 주신 에코시안 전승재 상무님과 국립환경과학원 담당자분들께서 저희 당사를 방문해 주셨고 현장 조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도에는 통합환경관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가 발간되었고 2021년에는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예시안 대표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TWG 2기, 3기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24년도에 통합환경 허가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통합환경 총괄 관리자로 선임되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회사 소개입니다. 저희 회사는 1972년 설립을 했고요. 국내외 자동차 휠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1987년도에 현대자동차 OEM 공급을 시작으로 기아, 대우, 스즈키 등 자동차 OEM 공급을 시작하였습니다. 2000년도에는 미국 GM 공장 OEM 공급을 시작으로 3공장, 저희 5공장, 그리고 2008년도에는 중국 청도에 공장을 증설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거치게 됩니다. 2011년도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화성에 제6공장을 준공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핸즈 6냐?
뭐 손이 6개냐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2012년도에 저희가 핸즈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꾸게 되면서 화성에 있는 6공장을 핸즈 6라는 이름으로 법인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핸즈 6 2공장을 증설하면서 폭스바겐, 포드와 OEM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코스피 상장을 하게 되고 2019년도에는 모로코 공장 증설을 통해서 연간 1,550만 개 휠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글로벌 자동차 휠 시장의 리더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환경 방침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현황으로는 한국과 중국과 모로코의 휠 공장이 있으며 북미, 일본, 유럽 등 각 해외 거점에 지사 및 물류 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예상 판매 현황은 현대, GMK, 기아, 르노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사업체를 통합한 알루미늄 휠 생산 능력은 1,550만 개입니다. 약 한 20년간 가파른 성장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는 국내 업계 1위고 전 세계 5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시장을 선도하는 핸즈의 기술력 때문입니다. 10% 경량화에 성공한 플로포밍 휠과 그다음에 고부가 가치 휠인 PVD 휠 그리고 소음 저감의 혁신을 이룬 공명기 휠 등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 생산 프로세스는 용해, 주조, 열처리 공정을 묶어서 주조 공정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가공 공정을 거쳐서 도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포장 및 출하까지 하는 원A 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위해서 품질 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자동차 부품 제조 BAT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적용한 BAT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 제조 BAT는 총 45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에 당사에는 31개가 적용 대상입니다. 그중 25개의 BAT를 적용하고 있고 이는 80%의 적용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BAT는 7번인데요. 대기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아래의 기법 또는 기법들을 조합하여 사용한다입니다. 아래의 기법들은 총 21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회사도 다양한 BAT를 적용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것은 저희가 용해로가 있고 용해로에 과거에는 세정탑 하나만 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을 전공한 공학도로서 과연 세정탑 하나로만 최적가용 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깊었고 조금 과장을 보태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대표님께 여러 기법들을 조합한 BA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추가 방지시설의 설치를 제안드렸더니 흔쾌히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친환경적이시라 매우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기법은 이제 입자상 물질을 제거하는 멀티사이클론을 전단에 두고 그 다음에 녹스 제거에 탁월한 SCR 설치를 두고 기존에 있었던 세정탑을 최후단에 두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얻은 효과는 세정탑의 세정수가 굉장히 깨끗해졌고 순환수조의 슬러지의 쌓임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또한 SCR 설치를 통해서 녹스의 배출 비율 변화가 있었습니다. SCR 설치 전인 2020년도에는 용해로가 차지하는 전체 배출량은 55%였습니다. 현재 2024년에는 10% 수준으로 약 45%포인트가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2020년도에 용해로가 발생하던 녹스는 약 20톤 정도였는데 2024년도에는 1.5톤으로
약 92%가 저감하게 되고, 이를 전체 발생량으로 환산했을 땐 약 36톤 발생하던 녹스가 16톤으로 약 55%를 저감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도에는 수도권 대기 환경청으로부터 우수 사업장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청장님께서 저희 회사를 방문해 주셔서 포상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저기 사진에 있는 친구가 접니다. 기사에 실린 사진을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BAT는 BAT 23번입니다. 네, 가공 공정에서 발생되는 칩을 재이용함으로써 원가 절감 및 폐기물 배출량 저감, 재활용률을 향상시킨다입니다. 이 BAT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 가공 칩이라는 원재료도 있어야 되지만 이 칩을 녹일 수 있는 칩 용해 시설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용해 기술도 있고 가공 칩도 발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BAT 사례였고, 뭐 칩을 컨베이어를 통해 이동시키고 이제 가공 칩에는 뭐 절사규나 이영제 같은 이물질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세척 및 탈수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장고에서 컨베이어를 통해서 로타리 킬른으로 이동하게 되고 550도의 고온으로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사로에 투입해서 용해 및 출탕을 거쳐서 다시 알루미늄 휠을 만드는 데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용해로는 기존에는 알루미늄 잉고트, 괴를 녹이는 용해로였고 칩을 녹이는 반사로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칩을 그냥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혹은 값싼 가격으로 매각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재료여서 외주 임가공 또는 자체 용해에 대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고, 총 5가지 평가 항목을 중요도에 따라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장기 비용과 운영 유연성에서 큰 점수를 받게 되었고 자체 용해가 우세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지어야 했고 그다음에 설비도 만들어야 됐고 뭐 환경 허가도 받아야 되는 까다로움이 있었지만 경제성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연간 100억 원이라는 절감 효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안 할 수가 없었던 설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외에 적용하고 있는 BAT 설비인데요. 네, VOC 저감을 위한 이제 흡착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법으로 넘어오면서 흡착 탑으로는 VOC 저감의 한계를 느껴서 약 3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서 RTO 설치를 진행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 설치 예정입니다. BAT 32번은 기계가공 공정에서 절사교, 이영제 등 회수를 재이용한다인데 저희 회사가 이제 가공 기계가 한 22대 정도 있습니다. 가공 기계에서 사용되는 절사규를 바닥에 피트를 파서 중앙 집진 쿨런트 방식으로 재이용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AT 44번은 표면 처리용 건조시설 원적외선 건조설비 적용입니다. 보통 건조시설은 뭐 가스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는 MIR 히터를 사용하여서 원적외선 건조설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BAT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핸즈6는 환경오염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고 더 많은 BAT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생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끊임없이 환경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BAT 적용 사례를 늘려간다고 하시면서 발표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핸즈6의 신충재 차장님께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 BAT 사례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 소개 멘트가 누락이 되어서 또 명확하게 안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셔서 발표 사례 공유해 주신 우리 차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 이병옥 차장님께서 철강 제조업 유망 기업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차장님께서는 이 포스코에서 철강 산업 융합 BAT 적용 사례를 연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Good afternoon. Let me introduce myself first. My name is Byung-wook Lee, and I'm in charge of environmental planning at POSCO Steelmaking Company. Today,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3 promising techniques that our company has provided for the steel industry BAT, as well as 2 ongoing ESG management cases. Introduction of POSCO. POSCO is Korea's largest steel producer and the world's 6th largest, with an annual production capacity of 43 million tons. In 2020, we became Asia's first steelmaker to pledge carbon neutrality and developing the HyREX technology, which one is hydrogen reduction process for sustainable steelmaking. We work with the government to reduce fine dust emissions and increase recycling of industrial byproducts, showing our strong commitment to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and sustainable growth. Before introduc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practices in the steel industry, I need to explain the steelmaking process first. The steelmaking process can be divided into 2 main stages. First, iron making and steel making. This stage uses iron ore and coal to produce molten iron, which is later refined into steel. Second, continuous casting and rolling. In this stage, semi-finished products such as slabs and billets are processed into a wide range of final steel products, including hot rolled steel, cold rolled steel, heavy plates, and wire rolls. POSCO works to reduce environmental pollutants from steelmaking. Steelmaking in 3 key areas: air, water, and byproducts. For air quality, we limit particulate emissions and develop technologies to cut sulfur oxides and nitrogen oxides. For water quality, wastewater from cleaning, and scale removal is treated to meet strict standards. Byproducts such as slag are recovered and reused to minimize disposal. Some emissions are avoidable, you guys already know, but POSCO is upgrading its environmental management to address public concerns. Now, I would like to introduce some of key promising technologies that POSCO is currently developing to enhance environmental performance and meet the future regulatory challenges. POSCO is developing a SNCR-SCR hybrid system to reduce nitrogen oxides from large industrial furnaces. By combining the high removal efficiency of SCR with the cost advantage of SNCR, the hybrid approaches aim to achieve excellent nitrogen oxides reduction while lowering energy usage and maintenance needs. POSCO has created a variable power or non-power SCR hybrid system
that combines the benefits of SCR and SNCR. It adds a small catalyst layer to existing equipment and adjusts it to fit each process. Variable power SCR uses fan power only at peak times, cutting electricity use. Non-power SCR operates without fan power, yet removes more nitrogen oxides than standard SNCR. The system achieves over 80% nitrogen oxides removal while reducing ammonia use and fan operation costs, developing both environmental and economic benefits. Second, optimize dust collection system. To meet stricter environmental standards, POSCO has improved dust collection system for each plant. Based on each process's emissions and operations, we use the most suitable collectors, such as dry or wet, electrostatic, washing, or filtration types. CFD helps design cost-efficient systems, like optimizing hood placement in steelmaking to reduce dust risks, and adding dispersion plates in large back filter to boost efficiency. Next, we worked on optimizing our reverse type dust collector. Previously, upward gas flow caused the falling dust to collide with the stream during pulsing. It lowers the efficiency. We changed the flow to downward and upgraded the pipes and pulsing nozzles, resulting in cleaner back filters and reduced operating costs. POSCO handles tens of thousands of tons of coal, iron ore, and other particulate materials every day. Like other steelworks worldwide, these materials are stored outdoors. In particular, lighter materials like coal are prone to generating fugitive dust when being handled. To address this, dry fog systems are installed at key dust generating points. Dry fog sprays water droplets about 10 micrometer, similar to dust particles, causing them to bind together, become heavier, and then settle. This method maximizes dust suppression efficiency while minimizing water consumption, delivering both environmental and cost benefits too. Next, ESG management part. To reduce disposal of steel byproducts, we're developing technologies to reuse. We created a silicate-based fertilizer to cut methane emissions from rice farming. In folded paddies, microorganisms provide methane under anaerobic conditions. We found that small amounts of iron ions can slow this process, so that we used this idea. We made blast furnace slag with iron oxide for use in rice cultivation. However, implementing this technology took so longer than expected, because many people were worried about using steel byproducts to promote food growth. To build up the trust, we worked with agricultural experts and ran safety and performance tests for over 3 years. The results
27% higher rice yield, and a clear reduction in CO2 emissions, while advancing the circular use of steelmaking byproducts. POSCO also developed the Triton leaf, named after the Roman sea gods, to help restore damaged coastal ecosystems in Korea. Industrialization, coastal development, and climate change have caused marine desertification, reducing seaweed and marine life. Inspired by seaweed growing near abandoned ship, POSCO used steelmaking slag, which is rich in iron and calcium, to build a reef that promotes seaweed growth and photosynthesis. Compared to concrete reefs, Triton is denser, stronger, and more storm resistant, helping restore marine ecosystems for longer. To support areas where reefs cannot be installed or where marine desertification is mild, we also created a sea fertilizer. This supplies ions directly into seawater, stimulating seaweed growth and aiding ecosystem recovery.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y and local community, we have installed about 7,000 Triton leaves across 30 coastal areas, and with further expansion on the way. Here is a summary of today's presentation. POSCO, the world's sixth largest steelmaker, is strengthening ESG management to meet its social responsibility. We are developing BAT-based environmental technologies, including hybrid SCR, optimized dust collection, and dry fogging system. By recycling steelmaking byproducts, we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help restore marine ecosystem through projects like the silicate fertilizer, Triton artificial leaf, and sea fertilizer. We will continue advancing BAT-level technologies to improve environmental management and achieve sustainable ESG growth.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네, 이병욱 차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철강 제조업 분야를 리딩하고 있는 국내 유망 기업의 바트 적용 사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번 발표는 아미노랩의 박혜성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실 텐데요. 폐기물 자원 순환과 재활용 관련 현장 사례를 통해서 오늘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자리하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아미노랩의 박혜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저희 회사의 기술을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매우 큰 영광입니다. 그 내용이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그 원활한 통역과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그 사전에 통역가분들과 협의된 스크립트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여러분과 아이 컨택트를 자주 안 하더라도 부끄러워서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발표는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혈액 폐기물을 어떻게 업사이클링하고 그 과정에서 생산되는 고부가가치 제품과 그리고 향후 어떠한 R&D가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육가공 산업에서 발생하는 도축 혈액량은 현재 약 3,200만 톤 정도이고 2030년에는 약 3,400만 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양계 산업에서 발생하는 양이 약 40% 정도 되고 나머지 60%는 소, 돼지 및 기타 가축 가공 산업에서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도축 혈액이 발생하는데 국내외 자료에 따르면 이 중에 10% 정도만이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혈액 폐기물을 환경 친화적으로 처분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도축 혈액의 처리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양의 혈액이 부적절하게 버려지고 있어서 수질, 토양 및 대기 오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과 미국 주도의 기존 처리 방식의 한계도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혈액의 영양학적 가치에 주목하여 이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바탕으로 농축산업, 식품산업, 그리고 바이오 산업이 유기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혈액을 단순 건조하지도 원심 분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케미컬로 가수 분해하지도 않습니다. 기존의 혈분 및 혈장 분말 제조 기술은 냄새, 분진, 폐수 등 2차 오염을 발생시키면서 대다수의 도축장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축장에서 발생하는 도축 혈액을 우리만의 효소, 설비 및 공정으로 혈액의 효소 가수 분해 기술을 접목하여 혈액이 가진 영양학적 가치가 식물, 동물 및 인간의 생체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 태생한 현재의 혈액 자원화 기술은 혈액을 원심 분리하여 혈장과 혈구로 분리한 다음 이를 각각 분말하여 사료 및 비료 용도로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원심 분리의 공정 때문에 세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혈액량이 일정한 이상이어서 중앙 집중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심 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불순물이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혈액 발생량의 40%를 차지하는 양계 산업의 혈액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 바로 우리의 혈액 자원화 기술입니다. 중앙 집중형이 아닌 거점형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불순물이 섞인 혈액도 자원화가 가능하며 양계 산업에서 발생한 혈액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혈액 자원화 기술과 우리의 혈액 자원화 기술을 비교한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기술은 기존 기술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2차 오염원이 발생하지 않고 대다수 국가들에 존재하는 도축장의 형태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기존 기술이 가진 단 하나의 장점은 그들은 반세기 동안 이 시장을 지배해 오면서 사료 산업에서 혈장 분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구축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폐쇄적인 사료업계에서도 조금씩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료업계에서 혈장 분말의 대체제로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해외에서 우리 제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폐기물을 양산하지 않고 이 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이 기존 제품의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굳건했던 혈액 자원화 기술 시장도 조금씩 변화해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로 도축 혈액으로부터 아미노산 비료, 아미노산 사료 및 아미노산 소재를 생산하여 산업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혈액 단백질을 효소 가수분해하여 아미노산으로 전환하는 기술을 완성하고 제품을 양산하기 전에도 혈액 단백질을 가수분해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역시 10여 년의 연구를 통해서 국내 특허 17건을 등록하고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 6건의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녹색 기술 인증을 취득했으며 사료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녹색 기술 제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는 혈분과 혈장 분말 그리고 우리 제품인 아미노산 분말을 제조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제품의 그 영양학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에서는 우리 제품이 모두 기준 제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공인된 실험과 필드 테스트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혈액자원화 제품이 비료나 사료에 국한되지 않고 식품, 화장품 및 의약품의 원료로 활용될수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재를 기반으로 하여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개발하여 최근에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원료를 바탕으로 한 화장품이고요. 이거는 원료를 바탕으로 한 건강기능성 식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도축 혈액을 기반으로 한 소재가 그 의약품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게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 세계의 혈액 자원화 시장에서 우리의 자원화 기술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혜성 대표님의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폐기물 자원순환 적용 사례를 통해서 이 현장의 실무 적용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지스코의 홍성호 대표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실 텐데요. 시스템 제조업 소성로 NOx 저감 방안을 주제로 오늘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단상에 자리하셨는데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또 마지막 발표라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냥 지루하셨을 텐데 조금만 참고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회사 소개를 빼고 기술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온 촉매를 개발해 갖고 실제 적용을 해서 지금 운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온 촉매 기준이 뭐냐면 160도 이하에서 쓸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해 갖고서 그걸 갖다 시스템까지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쪽에 저기 안 되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저온 쪽에 SCR을 달게 되면은 상당히 이점점이 많은데 지금 다들 온도가 촉매 반응 온도가 높아서 배가스를 히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그다음에 그쪽에 열교환기를 달게 되면 차압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앞에서 고온 쪽에다 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온 쪽 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또 대표적인 예가 시멘트 공장을 보게 되면 고온 쪽이 있고 저온 쪽이 있는데 저온 쪽에서 달라면 에너지 저항이 너무 많으니까 대부분의 전 세계 공장들이 시멘트 공장들이 고온 쪽에 달았습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아시아 시멘트가 유럽의 기술을 도입해 갖고서 고온 쪽에다 SCR을 장착해서 지금 지난달부터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지금 고온 쪽에 SCR을 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건설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온도가 낮은 거 160도 이하에서 쓸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해서 그걸 실용화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촉매는 허니컴 촉매고요. 지금 160도에서 한 88%까지 지금 나오는 게 정부 공인 시험에서 이렇게 통과된 시편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최근에 유럽에서 촉매사가 발표한 자료 보면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걸 갖다 통합해서 보시게 되면 저희들 쪽 촉매가 저온 쪽에서 상당히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소각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앞뒤로 갔다가 열교환기를 달아갖고 히팅을 했는데 이걸 빼고 기존에 270도로 운전했습니다. 촉매를. 근데 저희들이 촉매를 빼고 이쪽에 열교환기 다 없애고 170도로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잘 됐는데 문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촉매를 다단으로 설치하게 되면 앞선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운전비가 많이 들어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쪽에 백필터에서 나오면서 그 배가스가 냉각이 되면서 이쪽에 덕트 쪽에서 스케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촉매가 오염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예 이쪽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백필터 후단에다가 SCR을 설치를 못하는 데가 많습니다. 공간이. 그래서 아예 그걸 갖다 통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백필터 상부에다 설치했습니다. 촉매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필터 후단에 촉매탑이 있었는데 그 촉매탑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백필터 상부에 설치해갖고 저온 촉매를 달아서 직접 운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시설물이 필요가 없으니까 설치비가 굉장히 절감되고 운전도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개념이 뭐냐면 백필터 상부에 보면 저렇게 위쪽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위에다가 촉매를 갖다 전면적으로 분포시켜 갖고서 바로 저 백필터 통과한 크림 가스들이 좋은 촉매를 통과하면서 스택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에 한 게 저기 성림에너지 쪽에서 했는데 이것이 한 3년 반 운전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백필터 후단에 SCR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시팅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 촉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촉매를 더 보충하다 보니까는 앞손이 걸려갖고 ID펜을 바꿔야 되는데 ID펜 교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차라리 뒤쪽의 설비를 다 없애버리고 그걸 백필터 상부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기존의 저쪽 설비에서는 앞선이 한 200mm의 아쿠아가 걸렸는데 백필터 상부로 가니까 한 20mm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10mm 걸립니다. 그래서 거의 뭐 ID펜에서 용량이 굉장히 지금 세이브가 많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교체를 해보니까는 상당히 잘 운전돼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운전하기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성림 쪽에 한 게 160도에서 85%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운전하다가 이거 성림 에너지 쪽은 SRF 연소 발전소고 여기는 그 다음에 한 게 포승인데 여기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입니다. 그러니까 SRF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상당히 조건이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160도인데 여기는 원래 저기 보일러 후단에 고온 SCR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밑에까지 보시게 되는 것처럼 촉매가 한 4개월 쓰면 교체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히고 바이오매스 연소하게 되면 나트륨, 칼륨 같은 거에서 피독이 돼갖고 촉매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4개월마다 교체하다 보니까 교체 비용도 많이 들고 조업 손실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쪽에 포승하고 협의해갖고 후단으로 바꾸자 해서 백필터 쪽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 포승이 포승 그린 파워가 어디 거냐면 LX 그럴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 겁니다. 그래서 이 논란이 좀 많이 됐었습니다. 대기업이라. 그래서 조금 입증이 안 됐는데 좀 너무 저기 한다고 해서 그런데 일단 또 이쪽 뒤로 빼서 하는 걸로 해서 실제로 운전을 해서 촉매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산해서 보급 장착을 했습니다. 상부에. 그래서 상부 쪽에 여유가 공간이 거기에다 최대한 장착해서 이렇게 운전을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에 시운전할 때 보면 쭉 온도가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115도부터 탈질이 작용하기 시작해서 130도에서 한 80% 나옵니다. 그래서 160도 되면 거의 뭐 다 효율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성능 시험 최종 결과가 얼마냐면은 실질적으로 160도에서 3.7 ppm 나갔습니다. 근데 3.7 ppm이면 미리그램으로 하면 약 8m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 거의 다 제로 폴루션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다 도달해 갖고 이렇게 운전을 성능 시험 끝나고 이걸 갖다가 상업 운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2년 4개월 운전했습니다. 최근에 여기 보시겠는데 최근에 또 한번 검사해 보니까는 효율이 조금 떨어졌는데 그 성능 시험할 때는 SCR만 단도로 돌려갖고 저렇게 된 거고요. 여기 지금 현재 운전할 때는 SCR에다가 별도 환원제를 집어넣지 않고 SNCR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슬립만 갖고 가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은 조금 떨어졌지만 암모니아 소모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경비 절감이 상당히 큽니다. 또 하나가 이쪽에 델타피가 저희들이 20mm 정도로 설계했는데 실제 걸리는 게 한 5mm가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동력비가 지금 세브가 많이 돼. 옛날에는 얼마나 걸렸냐면은 한 400mm까지 했는데 200mm 정도가 델타피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동력비에서 15A가 절감돼 갖고 이 동력비에서 절감되는 에너지 효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다 절감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해서 실질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기존의 저기 백필터 후단에 설치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건설비, 설치비는 약 3분의 1 정도 이하로 듭니다. 그러니까 30% 이하입니다. 30%가 세이브되는 게 아니라 30% 이하, 70%가 세이브됩니다. 그리고 운전비에서 지금 20분의 1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20분의 1이니까 한 5% 정도 걸립니다. 5%밖에 안. 그래서 상당히 이게 그래서 포성 그린파워에서는 이쪽 저기 투자 회수비 기간을 3개월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워낙 에너지 비용이 세이브가 되고
동력비가 세이브되고 뭐 그다음에 암모니아 비용까지 세이브되니까 그 비용 따져보니까 3개월 안에 다 회수했다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국내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 보면 이제 하만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뒤에 또 설치했습니다. 이것도 저기 바이오매스 보일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앞에 거는 생으로 갖다 연소시킨 거고 이거는 SRF로 해서 바이오매스 연소하는데 170도로 설계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설계를 해서 했는데 지난달에 저기 운전 결과 노고 데이터를 받았는데 110도 이상 운전한 적이 별로 없더라고요. 거의 160도 운전하고 150도까지 운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일러 쪽에서 연소 쪽에서 충분히 열량이 안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온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큰 문제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하니까는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백필터를 설치할 때 일부 비용만 들여서 촉매를 설치하게 되면 따로 촉매탑 없이 탈질이 다 됩니다. 그다음에 그 탈질이 10ppm 이하까지 낮추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ppm까지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저희들이 계속 설치하고 7개 지금 운전 중이고 1개가 이번 달에 또 설치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계속 지금 거의 매달 뭐 한두 개씩 1개씩은 계속 설치하는 식으로 지금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설치비도 싸고 운전비가 좋아서 다들 만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배가스 승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 별도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백필터 상부에는 대부분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별도 공간도 필요 없고 설치비도 필요 없고 운전비도 싸는데 제일 또 좋은 게 뭐냐면 프레셔 드랍이 워낙 적어지니까는 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촉매 쪽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촉매를 갖다가 현장에서 운전 중에 보수하게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촉매들이 만약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챔버별로 잠그고 현장에서 보수해갖고 촉매를 갖다 원상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냐면 신촉매, 새 촉매의 95% 수준까지 다 복구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도 지금 개발해놔갖고 지금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 방식이 운전비가 거의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만약에 이걸 전 세계적으로 보급된다면은 굉장히 코스트 다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이 개발한 게 또 이 촉매를 갖다 현장에서 재생하는 걸 개발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많이 보고했습니다. 지금 89개 탈취 설비를 복구했는데 현장에서 촉매를 빼내지 않고 피독되면은 이걸 갖다가 드라이아이스 공법을 해가지고 전부 다 재생합니다. 그러면 성능 회복률이 그 신촉매 95나 100%까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많이 오염이 된 것도 전부 다 새 것처럼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일부 설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촉매 대비해서 5번까지도 재생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촉매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새 촉매. 그리고 요새 폐기물 없애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촉매가 다 재생이 되기 때문에 몇 번 재생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비도 들고 촉매 폐기되는 촉매도 발생하지도 않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멘트 공장이 한국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갖고도 그래갖고 지금 홀딩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아시아 시멘트 하나만 운전되고 있는데 지금 나머지 게 이제 아마 곧 결정되면 SCR을 설치해야 되는데 고원 쪽에 설치하는 거는 뭐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저쪽에 저 백필터 상부에 이렇게 설치하는 걸로 했고 지금 주요 시멘트 회사하고는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장도 실사하고 해서 모든 설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다 내고 대기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바로 오다가 떨어지면 바로 시공이 들어갈 수 있게 돼 있고 그리고 대부분이 저쪽에 백필터 위에다 설치하는 건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출농도, 낙스 배출농도는 얼마든지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별로 안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도 고온촉 촉매를 갖다가 지금 아시아 시멘트가 한 거 비용하고 저희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아시아 시멘트가 350억 정도, 근데 실제로 362억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들었는데 저희들은 60억 이하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60만 기준으로 해서 지금 데이터를 뽑은 건데 아시아 시멘트가 33만이더라고요. 그럼 비용이 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설치비도 싸지만 운전비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아시아 시멘트가
64억 정도 이상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10억 이하라고 보는데 너무 적게 잡으면 그렇다고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14억 정도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이 비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갖고 시멘트 전 세계 시멘트 공장에 설치하게 되면은 크게 무리 없이 다 SCR에 장착이 가능하고 큰 비용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쪽을 갖다가 지금 보급하려고 하고 국내에서는 이제 많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바로 정부 방침이 결정된 대로 바로 발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온 쪽에서 지금 문제되는 데가 시멘트가 그렇고 소각로들 전부 시팅하는 데가 많은데 그건 시팅 설비 다 없애야 됩니다. 없애버리고 또 하나 이 바이오매스 쪽에 유럽에 보면 바이오매스를 엄청 많이 지금 하는데 이 바이오매스 때문에 촉매가 피독되면은 계속 이거 촉매 교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 설비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촉매 수명도 길어지고 또 피독된다 하더라도 재생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여러 번 쓰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크게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로 갖다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발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스코의 홍성호 대표님께서 발표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세션의 발표까지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워크숍 아주 이른 시간부터 함께 해주셨는데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제 쭉 이렇게 발표 1세션부터 3세션까지 함께 하셨는데 발표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또 언급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활용하셔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거수해 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정말 오늘 많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질문 있으셨더라도 조금 상기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세션에서 글로벌 통합 환경관리에 관련된 현황들을 다양하게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통합 환경관리, 미래 대응, 또 전략,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지금 함께 하신 제3세션에서는 산업계 다양한 이 기업들에서 와서 적용 사례, BAT 적용 사례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네. 질문이 없으실까요? 또 추후 있으시다면 소중한 의견 또 주최 측으로 전달해 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행사 마지막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또 주최해 주신 국립환경과학원의 강필구 과장님 다시 한번 단상으로 모셔서 폐회사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시작할 때도 사진을 찍고 끝날 때도 사진을 찍을 걸 하는 생각이 많이 가셨는데 그건 이제 농담이고 저희가 1회를 했습니다. 엄밀히 하면 2019년도에도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도 OECD 회의와 이렇게 연계해서 했는데 그 당시는 이제 그 TF팀이었고 저희가 이제 그 과가 됐고 그리고 아시아 BAT 허브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 좋을지 김은석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거에 대한 걸 좀 이렇게 도약하는 시기로 이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여하튼 오늘 하루 너무 고생하셨고 저희가 뒤에 계신 대부분이 그 환경부 그리고 환경전문심사원 그리고 TWG 위원이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번만 뵙고 많은 회의는 아닌 것 같고 다른 TWG 회의나 그리고 2차 국제 워크숍은 현재 저희 계획안은 2년마다 정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필구 과장님의 폐회사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순서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풍성한 통찰과 또 교류의 장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 만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더욱 따뜻하게 채워드리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만남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오늘 참여하신 행사 만족도 조사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 QR 인식하셔서 의견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여기 이곳 행사장 안에서 미처 못하신 분들 나가시면서 또 QR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곳에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의견 주신 분들께 기프티콘 발송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공식적으로 오늘 준비된 프로그램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Still play through every dream that fades away. The world grows dim, but stars ignite to sing of you through every night. The night falls slow. Your name remains a song that hums through soft refrain. 캔버로 만들어 볼까?